스토리는 카미시로 타케루가 몸을 이끌고 똑같은 출근길을 지나 매일같이 똑같은 막다른 길 같은 직장으로 향하는 지루하고 재미없는 삶에서 시작된다. 사람들은 그에게 늘 일상에 충실하는 것이 행복의 길이라고 말했지만 마음속 깊이 그는 뭔가 다른 것을 갈망하고 있었다. 모든 사람처럼 말이다. 어느 날 저녁 텔레비전에 비치는 기이한 장면을 보던 그는 갑자기 정신을 차려보니 전혀 예상치 못한 곳으로 이동해 있었다. 그때 그의 앞에 한 신비한 남자가 나타나 자신이 태양계 전체의 감독자라고 주장했다. 카미시로는 당혹감에 쳐다보며 그럼 그가 어떤 외계인 같은 존재냐고 물었다. 그 인물은 고개를 저으며 자신의 신에 가깝다고 말했다. 그리고 카미시로에게 메디우스라는 행성을 보여주었다. 무엇을 시도하든 메디우스는 번성하지 못하고 문명들은 수없이 흥망성쇠를 반복했다. 이 실패의 순환은 너무 오래 지속되었고 남자는 급진적인 접근 방식을 결정했다. 그는 단 한 방울의 물로 행성에 충격을 줄 것이다. 왜냐하면 그 아주 작은 양조차도 거대한 파도를 일으켜 세상을 뒤집어 놓을 수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카미시로가 충격에 빠진 순간 그가 바로 그 한 방울의 물이 되도록 선택되었다. 카미시로는 이 임무의 무게에 압도되었지만 신은 침착하게 설명했다. 어차피 그는 더 이상 살아있지 않으니 거절한다면 그의 영혼은 그저 허무하게 사라질 것이라고. 하지만 선택을 달콤하게 하기 위해 신은 그에게 능력과 원하는 모든 힘을 제공했다. 그는 카미시로에게 마법과 끝없이 공급되는 만화를 부여하는 것으로 시작했다. 하지만 그는 멈춰서서 물었다. 카미시로가 자신을 위해 또 무엇을 원하는지. 카미시로의 두려움은 흥분으로 바뀌었고 그랜디는 선언했다. 이 여정에 자신과 함께할 귀여운 하렘을 원한다고. 그의 기쁨을 위해 신은 확신시켜 주었다. 그들을 결국 만나게 될 것이라고. 그러고는 더 많은 특전들을 추가했다. 그는 카미시로의 탐색 기술을 향상시키고 채취한 재료를 팔아 돈을 벌 수 있게 해주며 그가 모은 모든 것을 담을 수 있는 특별한 가방을 주었다. 또한 그는 그에게 만국 공통어 이해 능력을 부여했다. 방어력을 강화할 저항들과 함께 얼마 지나지 않아 카미시로의 형체가 희미해지기 시작하고 그의 전이가 곧 시작되려 하자 신은 잠시 멈춰서 혹시 카미시로에게 너무 많은 축복을 과하게 준 것은 아닌지 혼잣말로 중얼거리지만 이미 되돌리기에는 너무 늦었다. 하지만 여전히 불안감이 스쳐간다. 그의 얼굴에 그가 힐끗 본 것은 카미시로가 만나게 될 운명의 파트너였기 때문이다. 그래서 그는 정말로 괜찮을지 의문을 제기한다. 카미시로는 그의 말에 당황하지만 답을 구할 시간은 남아있지 않다. 신은 그에게 모든 것이 괜찮을 것이라고 말할 뿐이 곧 카미시로는 잠시 후 사라진다. 얼마 후 카미시로는 완전히 새로운 세상에서 눈을 뜬다. 이제 새로운 몸 안에 있다. 그는 도대체 뭘 해야 할지 전혀 감을 잡지 못한다. 그래서 그는 사람들이 있는 곳을 찾아 나선다. 얼마 지나지 않아 그는 한 마을을 발견하지만 곧 깨닫는다. 현금 없이는 음식을 살 수 없다는 것을. 그때 그는 신이 강화시켜 주었던 자신의 탐색 능력을 떠올린다. 팔만한 재료들을 찾아낼 수 있도록. 카미시로는 탐색 마법을 활성화하려 하지만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아 실망한다. 잠시 생각한 후 그는 깨닫는다. 발음을 잘못하고 있었다는 것을. 그가 정확하게 말하는 순간 빛나는 상징들이 나타난다. 그의 주위 모든 곳의 표식들은 재료들이 어디에 있는지 표시해준다. 그리고 그가 스캔이라는 단어를 말하자 더 상세한 정보가 나타난다. 그 능력이 얼마나 유용한지 감격한 카미시로는 운이 좋다고 느낀다. 그가 처음으로 주운 물건이 등급 B로 판명되었기 때문이다. 그는 그 후 더 많은 시간을 들여 능력으로 표시되는 모든 것을 수집한다. 하지만 대부분은 결국 잡동사니로 판명된다. 거의 모든 것이 2등급으로 표시된다. 이상하고 반짝이는 돌 하나가 그의 시선을 끈다. 매끈하고 밝아 보여서 귀중해 보이지만 결국 개미똥으로 밝혀진다. 그것이 왜 C등급으로 매겨지는지 어리둥절하지만 그래도 만족한다. 그는 팔 수 있는 것들이 다른 표식으로 분류되고 자신의 탐색 기술이 그것들을 쉽게 찾아준다는 것을 알게 되었기 때문이다. 가방이 가득 찬 카미시로는 서둘러 마을로 향한다. 얼마나 많은 돈을 벌 수 있을지 궁금해하며. 문 앞에서 경비병은 그가 너무나도 터무니없을 정도로 높이가 상당하지만 카미시로는 재빨리 설명합니다. 그는 그저 재료 수집가일 뿐이라고요. 자신을 소개한 경비병은 말로라고 하면서 그런 일은 드물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마을에는 비록 재료 전문점은 없지만 잡화점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주인공은 곧장 그곳으로 향합니다. 그가 점원에게 그 똥을 보여주자 남자의 눈이 실제로 반짝입니다. 그는 그것이 망치개미악기의 배설물이라고 식별하며 터무니없이 감탄합니다. 그 완벽한 모양과 풍부한 색깔을 칭찬하며 카미시로가 이렇게 훌륭한 표본을 찾은 것에 찬사를 보냅니다. 그는 그것에 대해 금화 5달을 제시하고 카미시로는 전혀 그 가치를 모르기 때문에 가게 주인은 설명합니다. 여관에서의 하룻밤 비용은 500라브이고 금화 한 닭은 1000라브와 같다고요. 카미시로는 머릿속으로 재빨리 계산하여 깨닫습니다. 그 남자가 자신에게 5만엔 상당의 말 그대로 똥에 대해 지불하려 한다는 것을요. 카미시로가 받아들이자 점원은 지나치게 흥분하여 심지어 그 망할 것을 보물인 양뺨에 비비기까지 합니다. 카미시로는 누가 그 빌어먹을 개미똥을 소중히 하는지 믿기지 않아 그 자리에 서 있게 됩니다.
카미시로는 그의 나머지 수확물을 펼쳐 보이고 점원은 믿을 수 없다는 듯이 쳐다봅니다. 카미시로가 모든 것을 혼자서 모았다는 사실에 말이죠. 그는 누가 그렇게 귀한 전리품을 오지의 가게로 가져올지 의문을 제기하지만 카미시로는 그저 자기가 좋아하는 일이라며 돌아다니면서 찾을 수 있는 건 뭐든 모으는 것을 좋아한다고 태연하게 대답합니다. 그의 재능에 감탄한 남자는 부탁을 하기로 합니다. 그는 근처 산에 숨겨진 미스릴 광맥이 있다고 설명하며 카미시로가 그것을 회수해 오기를 원합니다. 카미시로는 모험을 위해 사는지라 동의합니다. 남자는 그 전부를 위해 36만 라브를 세워주고 그 금액은 카미시로를 거의 기절시킬 뻔합니다. 그것은 약 360만 엔에 해당하기 때문이죠. 하지만 그를 보내기 전에 상인은 산에 괴물들이 있다고 경고하지만 카미시로가 스스로 잘 해낼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하지만 그곳으로 향하기 전에 카미시로는 여관에서 하룻밤을 보냅니다. 그곳에서 한 어린 소녀가 그에게 간단한 물 한 그릇을 가져다 줍니다. 비용은 30라브여 고 카미시로는 어리둥절합니다. 그녀가 그것이 몸을 씻는 용도라고 설명하자 말이죠. 당연히 그는 목욕을 선호했지만 거의 그녀가 목욕시설이 전혀 없다고 말하자 화를 냅니다. 이곳 마법사들이 가끔 청소 마법을 걸어주지만 마을에는 아무것도 없다고 합니다. 마법이라는 단어를 듣자 카모시로의 머리에 한 가지 생각이 떠오릅니다. 그는 물값을 지불하고 소녀를 돌려보냅니다. 혼자 남게 되자 그는 몇 가지 주문을 시험해보는데 깨끗이 라고 말하는 순간 마법이 발동하고 순식간에 그는 평생 느껴본 적 없는 상쾌함을 느낍니다. 그때 그는 기본적으로 시전할 수 있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어떤 마법이든 그가 알아내기만 하면요. 그것에 대한 올바른 단어를요. 산으로 가는 길에 카마시로는 새로운 기술에 익숙해지기 시작하고 갑자기 스페이드 문양이 나타나는 것을 보고 깜짝 놀랍니다. 처음으로 흥분한 그는 그것을 확인하러 가지만 끔찍한 광경에 경악합니다. 그것이 해골로 이어져 있었고 그의 능력은 심지어 사람의 이름 계급 과거의 세부 정보까지 밝혀냅니다. 그리고 가장 눈에 띄는 것은 가죽 부적입니다. 유해 옆에 놓여있는 이 부적은 그의 마법으로 그 남자의 어머니가 손수 만든 것이라는 것을 보여주며 카모시로가 그 안에 들어있는 편지를 읽자 가슴이 먹먹해집니다. 그것은 그 남자의 여동생이 보낸 진심 어린 편지로 오빠에게 과로하지 말아달라고 간청하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냥 지나칠 수 없다고 느낀 카미시로는 조심스럽게 해골을 묻고 다른 지역으로 이동하기 전에요. 그곳에서 그는 보호 장벽을 만들고 이전에 딴 여러 허브를 그릇에 던져넣습니다. 양념을 더하고 고기로 마무리합니다. 술을 한 모금 마셨을 때 카마시로는 그 맛에 감탄합니다. 혼자 웃으며 그는 다른 세계로 던져진 것이 자신에게 일어난 최고의 일일지도 모른다고 선언합니다. 곧 카미시로는 고대용의 숲에 도착합니다. 위험한 생물들로 가득한 치명적인 지역입니다. 카미시로는 이어서 주변의 상징들을 밝히기 위해 빈 마법을 시전합니다. 하지만 어디에도 기운이 없다는 것을 알아챕니다. 심지어 동물 한 마리도 보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혹시 자신의 악취 때문인지 궁금해합니다. 카나시로는 그냥 받아들입니다. 아무것도 자신을 덮치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죠. 그리고 안도하며 한숨을 내쉽니다. 불행히도 숲의 끝자락이 보일 때 그 아래의 땅도 끝나는 곳이었습니다. 카마시로는 절벽에서 그대로 뛰어내립니다. 그는 생각나는 모든 마법을 다급하게 외치지만 아무것도 효과가 없습니다. 플로트 도레비테이트도 소용이 없죠. 하지만 마침내 플라이라고 외치자 마법이 발동합니다. 카마시로는 아래에 무사히 착지하고 환호합니다. 주변에서 광석 문양이 빛나는 것을 보고 그는 즉시 모든 것을 모으기 시작하지만 여전히 미스릴 광석은 찾지 못합니다. 결국 그는 산벽 깊숙한 곳에서 희미한 표식을 발견하고 카마시로는 블레이즈라고 외치며 화염구를 던져 그곳을 폭파합니다. 그것은 완벽하게 작동하여 마침내 미스릴을 드러냅니다. 비록 많은 양은 아니지 만동굴은 이내 무너지기 시작하며 붕괴 위협을 받지만 카마시로는 끈질기게 더 깊이 들어갑니다. 그는 결국 너무나 순수한 물이 있는 방을 발견하고 경악합니다. 스캔 결과는 이 물이 더블S 랭크임을 보여주며 그가 본 자원 중 가장 귀중한 것이었습니다. 설명에 따르면 이 물은 고대용의 마법 정수를 담고 있다고 합니다. 직용이 여기에 살고 있다는 뜻이죠. 카마시로는 당황하지 않고 가능한 한 많이 모을 준비를 시작합니다. 하지만 용기를 비우기 전에 담아둔 일반 물을 버리기 전에 그는 용의 물이 마실 수 있는 것인지 시험해보기로 합니다. 그래서 한 움큼 떠올립니다. 그 순간 거대한 용이 웅덩이에서 솟아오릅니다. 그리고 그는 화가 나 있습니다. 카마시로가 자신의 존재를 알아채지 못했기 때문이죠. 카마시로는 충격에 굳어버립니다. 한편 용은 카마시로가 자신의 압도적인 아우라를 견뎌냈다는 것에 똑같이 놀랍니다. 당황한 카마시로는 재빨리 무릎을 꿇고 땅에 엎드려 사과합니다. 용의 집에 침입한 것에 대해 말이죠. 그리고 그 짐승은 그의 용기를 존중합니다. 카마시로는 자신을 소개하며 자신이 인간임을 솔직하게 말합니다. 하지만 용은 믿기 힘들어하죠. 그는 설명합니다. 카마시로에게서 뿜어져 나오는 만화가 너무나 압도적이어서 깊은 잠에서 자신을 깨웠다고요. 카마시로는 가 무슨 말을 하는지 이해하지 못하지만 용은 만화의 양이 그에게서 뿜어져 나오는 만화의 양이 자신의 것과 맞먹거나 심지어 능가할 수도 있다고 설명합니다. 고대 용은 자신을 볼디아스라고 칭하며 카마시로에게 부탁할 것이 있다고 말합니다.
볼디아스는 카마시로에게서 순수한 원초적 힘을 알아봅니다. 그리고 그것은 그로 하여금 카미시로가 자신의 아이를 깨울 수 있을지도 모른다고 믿게 되었고, 당연히 용은 그에게 아무 대가도 없이 해달라고 바라지 않는다. 그래서 그는 엄청난 양의 미스리를 넘겨주겠다고 약속한다. 광석을 대가로 볼디아스가 우리 주인공에게 부화하지 않는 알을 내민다. 하지만 카미시로는 전혀 뭘 해야 할지 모르기 때문에 볼디아스가 그에게 만화를 주입하라고 말한다. 그것에 그가 빛을 만들어냈던 것과 같은 방식으로 카미시로는 그리고 나서열이라는 단어를 말하여 그것을 따뜻하게 한다. 하지만 그는 엄청난 거대한 힘이 그의 주위에서 폭발하자 당황한다. 분명히 뭔가 이상하지만 볼디아스는 웃음을 터뜨리고 카미시로의 몸이 알 속으로 끌려 들어가기 시작한다. 그리고 그는 방금 이 세상에 도착했다는 것을 생각한다. 그리고 죽기 전에 더 많은 것을 보고 싶었다고. 잠시 후 카미시로는 이상한 장소에 도착하고 한 목소리가 그를 무모하다고 말한다. 카미시로는 이것이 그 신인지 이전에 그 신인지 궁금해하지만 다른 사람임을 깨닫는다. 이 소녀는 자신이 만지고 있었다고 말한다. 이 행성을 수만 년 동안. 하지만 카미시로는 단 하루 만에 엄청난 파장을 일으켰다고, 그리고 그녀는 그것에 대해 달갑지 않아 하고, 카미시로는 전혀 이 소녀가 대체 무엇을 말하는지 알 수 없지만 소녀는 단순히 그를 쫓아낸다. 카미시로는 어리둥절하지만 세상으로 돌아왔을 때 안도한다. 자신이 알을 부화시키는 데 성공한 것을 보았을 때 볼디아스는 카미시로에게 막 태어난 아기의 이름을 지어달라고 부탁한다. 하지만 카미시로는 그렇게 해야 할지 확신하지 못하고 볼디아스는 괜찮다고 말한다. 왜냐하면 아이는 이미 자신의 진짜 이름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그는 오직 원한다. 카미시로가 그에게 일상적인 이름을 지어주기를. 카미시로는 그것에 동의하고 아기 용에게 블랙을 뜻하는 비라는 이름을 붙여준다. 그리고 볼디아스는 비에게 원하는 만큼 넓은 세상을 돌아다니라고 말한다. 그리고 부화한 용은 즉시 카미시로의 일행에 합류한다. 카미시로는 이 작은 녀석이 방금 태어났다는 것을 알아채고 질문한다. 볼디아스가 그를 자신 같은 낯선 이와 떠나게 하는 것이 현명한지에 대해 하지만 볼디아스는 걱정하지 않고 카미시로가 자신보다 강하다고 지적하며 그는 자신의 아이를 그의 보살핌에 맡기는 것이 안전하다고 느낀다. 그리고 볼디아스는 그의 마법 가방의 비물수와 카미시로의 보상을 전달한다. 그에게 작별을 고하고 카미시로는 정식으로 물었습니다. 비에게 자신의 채집 여행에 동행할 것인지. 그러자 작은 용은 짹짹거리며 동의했습니다. 카미시로는 더할 나위 없이 기뻤지만 출발하기 전에 그는 잠시 마법으로 새 파트너를 깨끗하게 씻겨주었습니다. 그 작은 용이 지독한 냄새를 풍겼기 때문입니다. 카미시로는 비와 함께 지상으로 올라왔습니다. 그의 생애 첫 바깥 세상 경험을 위해서였습니다. 밤에 숲을 지나는 것은 위험할 수 있기 때문에, 그리고 배가 이미 꼬르륵거려 카미시로는 그냥 야영하고 아침까지 쉬기로 결정합니다. 아내는 카미시로의 아이템 상자를 살펴보면 그가 SS 랭크 정령수 비축분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그저 평범한 물이 아니라 마법의 정수로 가득 차 있으며 고대용에 넘치는 힘에서 직접 뽑아낸 것입니다. 그래서 비 같은 어린 용을 키우는데 매우 중요합니다. 사실 카미시로의 비축량은 지하 호수와 직접 연결되어 있습니다. 볼디아스 덕분에 그는 말합니다. 비에게 마음껏 마시라고. 왜냐하면 그들은 무제한의 공급량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카미시로는 이 작은 녀석이 강하고 건강하게 자라기를 바랍니다. 비는 카미시로에게 한 모금 마셔보라고 권하고 그가 마셔보니 물의 맑음과 순수함에 놀랍니다. 밤이 완전히 찾아오기 전에 카미시로는 마법에 걸린 돌 몇 개를 사용해서 그들의 수경지 주위에 보호 장벽을 만듭니다. 제롬의 가게에서 주운 책에 따르면 이 돌들은 매우 가치가 높습니다. 하지만 그가 받은 신성한 축복 덕분에 카미시로는 별 어려움 없이 그것들을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그것들이 어떻게 작동하는지 궁금해서 그는 하나를 사용해서 불을 피우고 저녁 식사를 준비하기 시작합니다. 그는 이어서 고기 한 조각을 정성껏 양념하고 푸짐한 스튜를 만듭니다. 이 요리는 두 번째 시도였지만 맛은 너무 좋아서 매일 먹을 수 있을 것 같다고 느낍니다. 비는 끓어오르는 냄비를 빤히 쳐다봅니다. 분명히 향기에 매료된 듯합니다. 그래서 카미시로는 그에게 한 그릇 떠줍니다. 그리고 아직 뜨거우니 기다리라고 경고합니다. 하지만 성급한 새끼용은 곧장 달려들어 혀를 대고 맙니다. 적절한 보호자처럼 행동하며 카미시로는 먼저 그것을 시켜줍니다. 그러자 이번에는 비가 모든 한 입을 즐길 수 있었습니다. 배가 부른 비는 평화롭게 잠이 듭니다. And Kamishiro feels relieved, knowing he can eat solid food too, because it means he won't be surviving on water. Alone and Kamishiro can start trying new, more voicing recipes for them to enjoy together. Kamishiro then wonders if 다른 사람 is Mrs. his father, but 다른 사람 responds by gently humming him. Kamishiro gets the message that it does not matter where they are, as long as they are together. The little dragon's affection is enough to make anyone melt. And Kamishiro finds it hard to believe that something so small is classified as a B-tier ranked threat. And that is not even mentioning Boo wild skills and stats still. Kamishiro's not too focused on that because what matters is that B is still child and children need direction and care.
Switching into full parent mode, Kamishiro gently reminds B that even if he is stronger, that does not give him a free pass to act recklessly. He also mentions that Poldius would definitely be upset if anything happened to him. B is already fast asleep. The following day, Kamishiro climbs his way back up the cliff. He originally night fell from Truotan Taikwa and arrives at the same forest as before. This time, however, the place looks far less eerie than it did last night, leaving him puzzled over what might have changed while they slept. He shrugs it off, figuring it must be one of those strange enchanted forests, and makes his way back inside. Now seems like the perfect moment to do a little resource hunting, so Kamishiro reminds himself to look for materials around rank C. Activating his detection skill, he scans the area and sees glowing symbols appear above several items nearby, and he collects plenty of intriguing materials. Right then, B suddenly rushes over behind him. Visibly shaken, Kamishiro triggers his scan again, but this time he tunes the ability toward locating hostile creatures. This exposes at least 7 falls in the vicinity, which is vastly different from the last time he was in the forest when there were none. Back then, Kamishiro figured his stench had been keeping things away. Now, he assumes the scent must have faded. 하지만 어쨌든 그들은 위험에 처했고, 카미시로는 몬스터들을 처리하는 것이 나쁘지 않을 것이라고 결정합니다. 좋은 훈련이 될 것이고 항상 유용한 것을 떨어뜨릴 가능성도 있습니다. 바로 그때 거대한 바위 독수리가 나타나면서 상황이 심화됩니다. 뒤에서 급습합니다. C급 짐승으로 분류되어 있지만 카미시로는 조금도 위협을 느끼지 않습니다. 그리고 사실은 꽤 귀여워 보입니다. 볼디우스라는 악몽에 비하면요. 그의 능력은 새에 대한 상세 정보를 보여주는데, 그리고 보아하니 그 고기는 믿을 수 없을 정도로 기름지고 달콤합니다. 그것은 즉시 그의 주의를 사로잡습니다. 왜냐하면 카미시로의 눈에는 그 생물이 거대한 걸어다니는 식재료로 변했기 때문입니다. 시간을 낭비하지 않고 카미시로는 자신과 B 주위에 보호 장벽을 설치합니다. 그리고 얼음창을 퍼붓듯이 소환합니다. 그는 생명을 빼앗는 것을 즐기지 않지만 자신에게 말합니다. 만약 생존을 위한 것이라면 자신에게 선택의 여지가 없다고요. 그런 결심으로 그는 투사체를 발사합니다. 새를 정확하게 관통하며 기뻐합니다. 신선하고 고급 고기 확보비는 불안하게 경고합니다. 나머지 몬스터들이 나타났다고요. 하지만 카미시로는 그들을 단지 추가 식재료로 봅니다. 짐승이 공격하기 전에 그는 주문을 외웁니다. 자신의 속도를 높이기 위해 퀵, 그리고 몸을 가볍게 하기 위해 리덕션, 첫 공격을 피하며 공중으로 솟구쳐 오릅니다. 카미시로는 양팔과 다리를 경화, 주문으로 감싸고 몬스터 중 하나를 내리칩니다. 그의 주먹은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많은 힘을 싣고 있습니다. 강화된 후에요. 그가 또 다른 늑대를 때려 눕힐 때 그의 발차기 또한 매우 효과적입니다. 카미시로는 기뻐합니다. 자신의 이 새로운 큰 체구에 기뻐하는데, 왜냐하면 그의 유난히 긴 다리로 발차기가 훨씬 더 효과적이기 때문입니다. 나머지 무리를 쓸어버린 후 그는 숨을 고르기 위해 잠시 멈추고 그가 방금 얻은 산더미 같은 고급 고기를 수집하기 시작합니다. 재료들을 수집한 후 카미시로는 알아차립니다. 더 많은 몬스터들이 멀리서 다가오기 시작하는 것을요. 끊임없는 전투를 뚫고 전진하는 것이 현실적이지 않다는 것을 깨닫고 그는 탈출구를 생각하기 위해 잠시 멈춥니다. B는 그의 걱정을 엿듣고 날개를 퍼덕이며 다가와서 그들 둘을 모두 데려가려고 시도하지만 그것은 결코 쉽지 않습니다. 카미시로는 다른 전술을 시도해보자고 제안하지만 그 단호한 새끼는 포기하지 않고 시작합니다. 온 힘을 다해 인간 동료를 들어올립니다. 카미시로는 B의 힘에 진심으로 감탄하고 자신에게 축소 마법을 걸어 돕기로 합니다. 몸을 더 가볍게 만들기 위해서입니다. 그 결과는 좀 너무 효과적이었고 둘은 결국 하늘 높이 치솟게 됩니다. 위로 평온하게 떠오르던 중 카미시로는 B에게 너무 높이 올라간다고 말합니다. 이에 B는 손을 놓아버리고 카미시로는 지면을 향해 자유낙하하며 비명을 지릅니다. 하지만 다행히도 B는 그가 땅에 닿기 직전에 그를 붙잡습니다. 그리고 카미시로는 둘 다 무사히 빠져나온 것에 그저 안도합니다. 지도를 휙 보니 확인됩니다. 꽤 먼 길을 이동했고 그는 감사를 표합니다. 위험에서 벗어나게 해준 B의 노력에 대해서요. 카미시로는 상기시킵니다. 자신이 인간일 뿐이니 다음번엔 드래곤이 좀 더 살살 해달라고 말입니다. 하지만 B는 그 소란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분명히 이해하지 못합니다. 카미시로는 괜찮다며 넘어가고는 나중에 때가 되면 B에게 다시 의지할 것이라고 덧붙입니다. 다시 때가 되면 칭찬을 기뻐하며 B는 꽉 끌어안습니다. 카미시로를 거의 으스러뜨릴 정도로 강하게요. 계속 걷던 중 카미시로는 마을까지는 아직 며칠 더 걸린다고 말하지만 B는 오히려 훨씬 더 카미시로가 손에 든 막대기에 관심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냥 이전에 주운 나뭇가지일 뿐인데 카미시로가 능력으로 스캔하자 이그드라실에서 온 것이 밝혀집니다. 전설 속 신화적인 나무이며 더블S 등급으로 평가됩니다. 등급입니다. 바로 그때 B는 무언가를 떠올린 듯 나뭇가지에 대고 숨을 불어넣기 시작합니다. 카미시로는 당황하며 지켜봅니다. 저 작은 녀석이 뭘 하려는 건지 확신할 수 없었습니다. 그러다 갑자기 나뭇가지가 변형되기 시작하여 방해가 됩니다. B의 숨결은 만화로 가득 차 있어서
그것으로 나뭇가지를 감싸자 숨겨진 잠재력을 발현시킨 것입니다. 이제 카미시로는 완전히 형성된 마법 지팡이를 들게 되었는데 그는 모두에게 자신은 그저 평범한 재료 수집가일 뿐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들고 있는 것이 발각되는 것에 불안감을 느낍니다. 정말 멋져 보입니다. 하지만 카미시로는 딱히 화려한 마법사처럼 보이려 하는 건 아니다. 갑자기 멀리서 으르렁거리는 소리가 숲 사이로 울려 퍼진다. 카미시로는 비에게 가까이 붙어 있으라고 경고한다. 소리가 심상치 않다. 그래서 밖에 있는 것이 무엇이든 우호적으로 보이지 않는다. 하지만 비는 물러서기는커녕 돌진하고 카미시로는 그를 뒤쫓을 수밖에 없다. 비가 저 앞에 있는 무언가를 가리킨다. 카미시로는 엘프를 발견하고 깜짝 놀라는데 언뜻 보기에 부상당한 채 땅에 쓰러져 있다. 그녀가 어떤 생명체에게 공격당한 것 같다. 하지만 소녀는 재빨리 그게 아니라고 분명히 한다. 그녀의 배에서 땅을 뒤흔드는 꼬르륵 소리가 난다. 카미시로는 이것이 바로 그가 걱정했던 무서운 짐승이라는 것을 깨닫는다. 그녀는 설명한다. 사흘 동안 한 입도 먹지 못했다고. 비록 그녀가 진정으로 필요한 것은 물이지만 카미시로는 마지막 남은 깨끗한 식수를 건넨다. 그리고 엘프는 고맙게도 그가 방금 자신의 목숨을 구했다고 말한다. 하지만 그녀의 배고픔은 사라지지 않고 카미시로는 갑자기 관 주인이 그를 위해 싸준 도시락을 기억해낸다. 그가 건네자 엘프는 망설임 없이 받아들이고 카미시로는 조용히 생각한다. 그녀가 우아하고 고상한 책에서 읽었던 엘프들과는 전혀 다르다는 것을. 잠시 후 그녀가 갑자기 먹는 것을 멈추자 걱정하게 된다. 하지만 알고 보니 음식 맛이 너무 좋아서 압도당한 것뿐이다. 그녀는 눈앞에 별이 보이는 것 같다. 천국에 도달했다고 속삭이며 하지만 카미시로는 아무렇지 않게 언급한다. 그건 아마도 그저 배가 고팠기 때문일 거라고. 과장된 몸짓으로 그녀는 그 맛 때문에 자신이 되살아났다고 주장한다. 만만으로. 하지만 카미시로는 뭔가 좀 이상하다고 느낀다. 그들은 마을에서 그리 멀지 않고 분명히 보급품이 완전히 바닥날 만큼 멀지도 않다. 그녀는 그것을 설명하려 한다. 서둘러 떠났다고 말하며. 하지만 그 변명은 역시 잘 맞지 않는다. 왜냐하면 대부분의 여행자들은 만약을 대비해 음식을 챙기기 때문이다. 엘프는 신문에 불쾌해한다. 하지만 그녀가 다른 변명을 생각해내기도 전에 그는 고약한 냄새를 맡게 되고 대화는 완전히 엉망이 된다. 그는 항상 엘프들을 상상했다. 활짝 핀 꽃과 상쾌한 박하향이 날 텐데 가축똥 같은 냄새는 아니라고. 소녀는 깊이 상처받아 쏘아붙였다. 밖에서 며칠 동안 고생했으니 자기 잘못이 아니라고 말하며 그 모욕에 너무나 좌절한 나머지 그녀는 카미시로에게 도움에 감사하고 그가 더 말할 틈도 없이 뛰쳐나갔다. 그녀가 가고 나자 카미시로는 재료 수집을 다시 시작한다. 그리고 마침내 숲 가장자리에 도착하자 그들이 막 발을 내딛는 순간 두 사람은 지나가는 마차가 제때에 다가오는 것을 보고 기뻐한다. 카미시로는 마차가 시야에 들어오는 것을 경외심 가득한 눈으로 바라본다. 말 대신 빌어먹을 유니콘이 끌고 있었다. 장엄한 유니콘들은 놀랍게도 이 세상에서는 흔하며 이 등급 생물이지만 운전수는 카미시로의 지팡이를 보고 혹시 마법사냐고 묻는다. 하지만 카미시로는 즉시 그것을 해명한다. 자신은 아무것도 아니며 그저 재료 수집가이자 상인일 뿐이라고. 남자는 이 말에 더욱 감명받아 언급한다. 수집 전문가는 보기 드문 존재라고. 카미시로는 그런 반응을 예상치 못했고 조용히 속으로 인정한다. 자신을 전문가라고 부를 수는 없을 거라고. 운전수는 친절하게 제안한다. 그에게 마을까지 태워다 주겠다고 하지만 카미시로는 망설인다. 자신이 키가 커서 편안하게 맞지 않을 수도 있다고 지적하며 다행히 안에는 충분한 공간이 있었다. 가족은 매우 따뜻하고 환대하는 분위기였다. 이 세상에 온 이후로 카미시로는 아이들이 자신에게 끌리는 것을 알아차렸다. 이제 그 자신도 사실상 부모가 되었으니 전혀 개의치 않는다. 그저 자신이 짐이 되지 않기를 바랄 뿐이다. 하지만 남자는 그를 안심시킨다. 마을은 단순한 원칙으로 살아간다고. 도움이 필요한 이들을 돕는다는 그것은 온 가족이 공유하는 가치이며 카미시로는 조용히 감탄한다. 아이들이 부모와 함께 여행하는 데 필요한 용기에 이토록 위험한 지역에서 말이다. 아이들은 믿을 수 없을 정도로 자교적이어서 카미시로는 사람들을 너무 빨리 믿지 말라고 부드럽게 일러준다. 그는 자신들이 알기로는 도둑일 수도 있었다고 농담하지만 소녀는 씩 웃으며 전혀 의심하지 않았다고 말한다. 그들 가족은 작은 종을 가지고 다니는데 그것은 위험한 사람이 가까이 있을 때마다 울린다. 그것은 영리한 작은 도구였고 카미시로는 궁금해한다. 혹시 직접 비슷한 것을 만들 수 있을지. 이름을 교환한 후 희미한 지저금이 카미시로의 코트 안에서 들려온다. 아이들은 흥분한다. 그가 숨기고 있는 어떤 생물이든 만나고 싶어한다. 카미시로는 그것이 평범한 애완동물이 아니라고 경고한다. 알리자는 호기심 어린 목소리로 말한다. 몬스터는 특이한 것이 아니며 모험가들은 종종 몬스터와 함께 여행한다고. 그러니 그렇게 비밀스러울 필요는 없다고 말한다. 카미시로는 몬스터 동반자들이 이곳에서 흔하다는 것을 듣고 마침내 비에게 나오도록 허락하며 덧붙여진 누구도 물지 말라고 경고한다. 비는 쾌활한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내민다. 그리고 부모들은 눈에 띄게 실제 드래곤을 보고 깜짝 놀란다. 그들의 반응을 본 카미시로는 조용히 결정한다. 비가
고대 존재의 자손이라는 것을 언급하지 않는 편이 아마 최선일 것이라고 가족은 즉시 카미시로가 드래곤 기사임에 틀림없다고 여긴다. 그가 실제 드래곤과 함께 여행하고 있다는 사실을 감안할 때 그는 아무렇지 않게 설명한다. 그가 어느 날 우연히 드래곤 알을 발견했다고. 그 사실은 그들을 더욱 놀라게 하는데 드래곤을 부화시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기 때문이다. 사실상 인간이 그것을 해내는 것은 전례 없는 일이다. 비가 카미시로를 장난스럽게 잡아당기자 그는 이 작은 드래곤이 얼마나 특이한지 깨닫기 시작한다. 정말로 그렇다는 것을. 엘리자는 그들이 거의 드래곤 기사를 만난 적이 없다고 지적한다. 그리고 실제 드래곤을 직접 보는 것은 훨씬 더 드문 일이라고. RPG에서만 드래곤 기사를 본 카미시로는 만약 실생활에서 그런 사람을 만난다면 쳐다보는 것을 멈출 수 없을 것이라고 확신한다. 그날 저녁 늦게 그들은 야영할 곳을 정한다. 포리는 마법이 걸린 돌에 감탄한다. 카미시로가 몬스터를 쫓아내는 데 사용하는 게다가 비컨은 위험이 너무 가까이 오기 전에 감지하므로 카미시로는 밤새도록 모두 괜찮을 것이라고 안심시킨다. 엘리자가 식사 시간이라고 알리자 카미시로는 일행을 위해 요리를 해주겠다고 제안한다. 그녀는 그에게 하라고 허락한다. 그리고 아이들은 놀라움에 지켜본다. 카미시로가 산더미 같은 재료들을 꺼내기 시작하는 것을 그들은 서로에게 속삭인다. 그가 정말 마법사인지 궁금해하지만 카미시로는 웃으며 보기보다 훨씬 많이 담을 수 있는 특별한 아이템 가방일 뿐이라고 말해줍니다. 그는 늘 먹는 고기, 수프를 완성하지만 이번에는 반찬을 추가합니다. 버섯과 채소 샐러드의 비주얼은 입안에 침이 고이게 하고 가족들은 아무리 이렇게 맛있는 음식을 언제 먹었는지 기억할 수 없었기 때문에 정말 맛있게 달려듭니다. 하지만 모두가 즐거워하는 순간 포론에게 뭔가 이상한 점이 보입니다. 잠시 모두가 당황하며 문제가 생겼다고 생각하지만 알고 보니 그 맛에 감동하여 눈물을 흘리는 것이었습니다. 며칠 동안 마른 육포만 먹다가 아이들이 다시 제대로 된 음식을 먹는 것을 보고 포리는 눈물을 참을 수 없어 합니다. 카미시로는 그가 과장된 반응을 보이는 것에 쿡쿡 웃습니다. 포로는 카미시로가 마법사임이 틀림없다고 큰 소리로 선언하며 그에게 맛의 마법사라는 칭호를 수여합니다. 그 이름에 모두 크게 웃고 화기애애한 분위기는 밤까지 이어지며 누군가 악기를 꺼내 가벼운 곡을 연주하자 온 가족이 함께하며 밤은 음악과 즐거움으로 가득 찹니다. 저녁의 따뜻함은 카미시로를 돌아보게 합니다. 그는 자신이 놓쳤던 많은 것들을 깨닫습니다. 다른 사람들과 함께 식탁에 앉아 웃고 순간을 즐기는 것. 그것은 홀로 조용히 먹는 것과는 완전히 다른 느낌입니다. 이 세계에 온 이후 처음으로 카미시로는 진심 어린 웃음이 터져나오는 것을 느낍니다. 밤이 깊어지고 모두가 잠들기 시작하자 카미시로는 비에게 잘 자라고 인사하고 평화롭게 밤하늘의 별들을 올려다봅니다. 다음 날 타케루는 일찍 일어나 가위를 닦으며 시간을 보냅니다. 출발할 시간이 될 때까지 포리는 아침 식사 후에 길을 나설 것이라고 알려주지만 타케루는 작은 부탁을 합니다. 그는 마차를 운전할 기회가 없었기에 포린에게 한번 해볼 수 있는지 물어봅니다. 포리는 아무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고 고삐를 넘겨줍니다. 망설임 없이 얼마 지나지 않아 그들은 마을에 도착하고 타케루는 마차에서 뛰어내립니다. 포리는 식사를 함께 해줘서 고맙다고 말하지만 타케루는 오히려 자신이 감사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결국 그는 혼자서 모든 길을 되돌아갈 필요가 없었다. 그렇게 포린과 그의 일행은 말을 타고 멀리 사라져가고 말로는 그들이 가는 것을 지켜보며 봄이 드디어 찾아왔을 것이라고 조용히 중얼거린다. 테이크루는 그 말에 눈썹을 치켜세우며 무슨 뜻이냐고 묻는다. 그래서 말로는 포론이 직조공이라고 설명한다. 매년 그는 일 때문에 더 따뜻한 남쪽 지방으로 여행을 떠난다. 그리고 그 여행은 항상 그의 가족에게 힘들다. 그 여정 동안 사냥을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들은 겨우 남은 음식으로 연명하며 이것이 그가 테이크루의 요리를 맛보고 싶어 그토록 기뻐했던 이유라고 말한다. 포린이 겪는 어려움을 깨달은 테이크루는 자신이 운이 좋다고 느끼기 시작한다. 왜냐하면 그가 재료들을 모을 수 있는 능력 덕분에 모든 것이 훨씬 더 쉬워졌기 때문이다. 그날 늦게 테이크루는 제롬의 가게를 방문하여 재료들을 넘겨준다. 그가 모으도록 임무를 받았던 것들이다. 작은 실험 삼아 그는 조용히 마법이 주입된 미스릴 광석 하나를 드래곤 둥지에서 가져온 그 종류의 것 일반 미스릴 더미에 섞어 넣는다. 제롬이 어떻게 반응하는지 보기 위해서였다. 가게 주인은 시간을 들여 각 조각을 꼼꼼히 검사한다. 결국 그는 멈춰서 다른 것과 다른 하나를 가리키며 그것이 희귀한 마법 주입 미스릴임에 틀림없다고 선언한다. 제롬은 이 물질 몇 덩어리가 왕국의 대부분의 표준 마법석을 대체할 만큼 충분한 마법력을 지니고 있다고 설명한다. 테이크루는 이미 정확히 무엇인지 알고 있었음에도 놀란 척한다. 제롬은 테이크루가 그렇게 희귀한 것을 우연히 발견한 것에 감탄하지만 테이크루는 어깨를 으쓱하며 여행 중에 우연히 발견했을 뿐이라고 말한다. 제롬은 그 겸손함을 믿지 않는다. 설령 그냥 놓여 있었다고 해도 그런 돌을 알아보고 가져올 수 있는 것은 실력이 필요하다고 그는 테이크루에게 말한다. 만약 그가 자신의 능력을 최대한 활용하고 싶다면 벨캄으로 가야 한다고 조언한다. 훨씬 더 큰 시장이 있는 주요 도시이다. 제롬은 그렇게 많은 잠재력을 가진 사람을 놓아주는 생각을 좋아하지 않지만
테이크로는 더 넓은 범위의 상품과 더 나은 기회에 접근할 수 있을 것이다. 그는 단지 테이크로가 결국 이름을 알리게 될 때 좋은 손님 몇 명을 자신의 가게로 돌려보내는 것을 기억해달라고 부탁한다. 테크르는 명성이나 인정을 딱히 노린 건 아니었지만 대도시로 향한다는 생각에 호기심이 생겼습니다. 여관으로 돌아오자마자 벨캄에 대해 더 알아보겠다고 결심했죠. 그곳에서 그는 그 도시가 잘 정립된 모험가 길드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전국 각지에서 온 퀘스트들을 처리하는 길드였죠. 모험가들은 전투원 지원형 등 다양한 역할로 조직되어 있었고 다른 특기들도 있었습니다. 이제 다른 세상에 살고 있었으니 타케루는 모험가로서의 삶을 경험하는 것이 이곳저곳을 여행하며 재미있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는 벨캄의 길드에 가입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하지만 떠나기 전에 아직 토라미에서 처리해야 할 일이 남아있었죠. 먼저 그는 몬스터들을 처리하기 위해 마을로 가서 잡은 몬스터들을 내려놓았습니다. 그 일을 마친 뒤 그는 저녁 내내 마을 사람들과 축하하며 보냈습니다. 먹고 마시고 그들의 환대를 즐겼죠. 다음 날 타케루는 푸주간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때쯤에는 모든 몬스터 부위들이 깨끗하게 손질되고 준비되어 있었고 그에게는 여행 내내 충분히 먹고도 남을 음식과 향신료가 주어졌습니다. 계산대 뒤의 여인은 마을이 그가 없으면 조금 더 텅 빈 느낌이 들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많은 주민들이 그가 더 오래 머물기를 바랐다고 했죠. 타케루는 그곳이 그립다고 인정했습니다. 하지만 아직 보고 싶은 곳이 너무 많았고 만나야 할 사람들도 너무 많았기 때문에 아직 한 곳에 머물 수 없었습니다. 여인은 미소를 지으며 이해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그를 설득하려 하지 않을 거라고 덧붙였죠. 그가 떠나기 전 그녀는 그에게 천가방을 건네주었습니다. 안에는 여행 중에 먹을 완전한 식사 세트가 들어있었죠. 사실 그냥 한 끼가 아니었습니다. 그녀는 가방을 여행 도시락으로 가득 채웠습니다. 타케루는 감동했고 한동안 음식 걱정은 없을 것 같았습니다. 한참 뒤에 방으로 돌아온 그의 마음속에는 한 가지 생각만 남아있었습니다. 제롬이 말했던 마법 미스릴 광석을 어떻게 할까 하는 것이었죠. 그것은 너무 귀해서 그가 살 수 없다고 했기 때문에 타케루는 그것을 어떻게 해야 할지 확신할 수 없었습니다. 버리는 것은 말도 안 되는 일이었지만 광석이 강한 마법적 기운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는 그것을 사용하여 마을에 도움이 될 만한 무언가를 만들어 감사를 표할 수 있을지 궁금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그의 눈이 램프에 닿았습니다. 그의 테이블에 앉아 있었는데 문득 아이디어가 떠올랐습니다. 그는 마법의 광석을 집어 랜턴과 합치려 했습니다. 그는 곧 올바른 과정을 알아냈습니다. 그리고 한 줄기 빛과 함께 그는 마법 아이템을 제작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그 다음 날 그가 막 떠나려 할 때 마을 전체가 그를 배웅하기 위해 모였습니다. 타케루는 그들의 모든 친절에 감사를 표했습니다. 감사의 표시로 그는 자신이 만든 물건을 선물했습니다. 그리고 설명했습니다. 그것은 마을 주위에 보호막을 생성하도록 설계된 도구라고. 해로운 의도를 가진 누구든지 물리칠 수 있는 것이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그 제스처에 깜짝 놀랐습니다. 그들은 깊이 감사했지만 일부는 망설였습니다. 과연 그것이 정말로 그렇게 희귀하고 귀한 것을 받아도 괜찮을지 의아해했습니다. 타케루는 안심시켰습니다. 모두에게 괜찮다고 애냐하면 그는 이것이 그들의 친절에 보답할 최소한의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는 마을이 여전히 안전하고 온전한지 확인하고 싶어합니다. 그가 나중에 다시 방문하기로 결정할 경우를 대비해서 말이죠. 제롬은 그러나 이 장치에 어떤 종류의 동력원이 뒤에 있는지 궁금해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호기심에 그는 그것을 좀 더 자세히 살펴보려고 열었고 아니나 다를까 안에는 엄청난 가치의 마법 주입 미스릴 광석이 들어있었습니다. 그는 막 반대하려던 참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귀한 선물을 도저히 받을 수 없다고 말하려 했지만 그가 돌아설 때쯤 타케루는 이미 문을 빠져나가 길 아래로 사라진 뒤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돌려주기엔 너무 늦었습니다. 타케루가 벨캄을 향해 길을 나섭니다. 그는 잠시 조용한 시골 풍경을 감상합니다. 바람은 잔잔하고 풍경은 평화롭지만 오래가지 않습니다. 저 앞에 서 있는 길 한가운데에 버티고 서 있는 것은 미스터 살타처럼 생긴 거대한 개였습니다. 처음엔 약간 당황했지만 놀라움이 가시자 타케루는 미스터 셀처의 능력치를 확인하고는 이내 깨달았습니다. 그다지 위협적이지 않다는 것을요. 그의 눈길을 정말로 사로잡은 것은 바로 식용이라고 쓰여있는 문구였습니다. 씩 웃으며 그는 오늘 밤 저녁은 해산물로 정했습니다. 그는 시전했습니다. 전투를 준비하며 신체 강화 마법을 겁니다. 하지만 그가 주먹을 날리기도 전에 비는 그를 쏜살같이 지나쳐 날카로운 음파를 내뿜습니다. 그 음파 비명은 개를 한 방에 기절시킵니다. 타케루는 놀랍니다. 그는 전혀 몰랐기 때문입니다. 비가 그런 종류의 힘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요. 하지만 아직 축하할 시간이 없습니다. 개 2마리가 더 갑자기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길 한가운데 서 있으면 안전하다고. 개는 옆으로만 움직이기로 되어 있으니까요. 타케루는 안심합니다. 개들이 그에게 곧장 돌진할 때까지는 말이죠. 알고 보니 이 개들은 앞으로도 잘 움직일 수 있었고 몇 초 만에 집게발이 조여오며 그를 에워쌌습니다. 비는 재빨리 반응하여 타케루를 공중으로 들어올립니다. 아래에서 두 개는 서로 부딪힙니다.
그렇게 그는 운 좋게 탈출합니다. 타케루는 비의 빠른 판단에 감사를 표합니다. 하지만 싸움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첫 번째 개가 회복하여 돌진합니다. 맹목적으로 앞으로 돌진하자 타케루는 소환합니다. 그의 지팡이를 소환해 개를 하늘로 날려버립니다. 위험이 사라지자 이제 식사 준비를 시작할 시간입니다. 타케루는 팔을 칼날처럼 날카롭게 강화시킵니다. 그리고 개의 집게발과 다리를 잘라내기 시작합니다. 몇 분간의 작업 후 모든 것이 삶을 준비가 되었습니다. 그는 거대한 냄비를 꺼내 모든 게 부위들을 넣고 물을 추가합니다. 넉넉한 양의 소금을 넣고 모든 것을 몇 시간 동안 끓입니다. 마침내 다 되었을 때 그들 둘은 앉아서 먹습니다. 게살은 맛있습니다. 달콤하고 풍부하며 완벽하게 익었습니다. 그래서 타케루와 비는 한 입도 남김없이 먹어치웁니다. 이제부터 타케루는 가능한 한 많은 몬스터를 사냥하고 먹기로 결심합니다. 그가 할 수 있는 한, 만약 모든 전투가 새로운 종류의 식사로 이어진다면 그는 기꺼이 참여할 것입니다. 며칠 후 타케루와 비는 마침내 벨캄의 성문에 도착합니다. 그는 잠시 멈춰서 그 엄청난 도시의 요새화된 성벽의 크기와 웅장함에 압도당합니다. 그것들은 거대하고 아름답게 지어졌으며 그 어떤 것보다 훨씬 더 인상적입니다. 그가 지금까지 본 것 중에서도 말이죠. 그가 다가가면서 그는 알아차립니다. 길게 늘어선 여행자들이 검사를 기다리고 있는 것을요. 입장 전에 타케루는 줄에 다시 합류합니다. 하지만 그의 차례가 오기 전에 그는 은밀하게 그의 마법 가방을 숨기기 위해 주문을 겁니다. 왜냐하면 그는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가 무한 저장 공간이 있는 아이템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경비병들이 알게 되는 건 그의 이름이 불릴 때 좋은 생각이 아닐 것이다. 타케오는 경비병들에게 별도의 검사, 실로 안내된다. 경비병 중 한 명이 그의 소지품을 확인하기 시작하고 다른 한 명은 그가 방문한 이유를 묻는다. 타케루는 대답한다. 그가 모험가 길드에 등록하기 위해 왔다고. 경비병은 벨카메가 대륙 전체에서 가장 큰 길드의 본거지이기 때문에 말이 된다며 고개를 끄덕인다. 그는 타케루가 수상해 보이지는 않지만 절차는 절차라고 말한다. 그래서 그는 타케루에게 바이러스라고 불리는 것을 사용하여 스캔을 할 것이라고 말한다. 타케루는 전에 들어본 적이 없어 눈을 깜빡이며 그것이 어떻게 작동하는지 묻는다. 경비병은 설명한다. 바이러스는 누군가 수상한 것을 숨기고 있는지 감지하도록 고안된 마법 도구라고. 타케루는 동의하고 경비병은 장치를 내밀어 몇 초 후 그의 머리부터 발끝까지 스캔한다. 결과가 나오고 아무런 이상도 발견되지 않는다. 호기심을 느낀 타케루는 능력을 활성화하고 경비병이 실제로 무엇을 보았는지 엿본다. 능력치 창이 뜬다. 타케루가 마법 사용자라고 표시되어 있다. 그 외에는 아무것도 없다. 다행이다. 왜냐하면 그가 신으로부터 받은 강력한 기술이나 축복이 나타나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는 그의 비밀이 여전히 안전하다는 의미이다. 경비병들은 그에게 통과를 허락하지만 그를 보내주기 직전 한 명이 다른 질문으로 그를 멈춰 세운다. 심각한 문제는 아니지만 타케루의 능력치 창에 드래곤의 축복 태그가 표시되는지 궁금하다고. 타케루는 침착하게 설명한다. 그것은 아마도 그의 애완동물 때문일 것이라고. 그는 비를 부르고 작은 용이 나타나자 두 경비병 모두 그녀가 얼마나 귀여운지 놀란다. 다행히 벨카메는 애완용, 용에 대한 규정이 없어서 그들은 그에게 도시에 들어갈 허락을 한다. 비와 함께. 유일한 조건은 그녀가 그에게 속해 있음을 보여주는 일종의 태그나 표시를 착용해야 한다는 것이다. 무슨 일이 생길 경우를 대비하여 타케루는 목줄을 가져오지 않았다. 그때 그는 며칠 전 포린의 아이들에게 받은 행운의 부적을 기억해낸다. 그는 가방에서 그것을 꺼내 조심스럽게 비의 꼬리에 묶어준다. 경비병은 그것이 효과가 있을 것이라며 고개를 끄덕인다. 그들은 여전히 정식 보고서를 제출해야 한다고 언급한다. 용이 등록되었다는 시장실 통지, 도시에 등록된 것. 하지만 그건 그들 할 일이고 타케루는 걱정할 필요 없다. 가방을 돌려주고 나서 그들은 그에게 큰 길을 가리키며 계속 직진하면 결국 모험가 길드에 도착할 것이라고 말한다. 타케루가 처음으로 도시에 발을 들여놓자 그는 놀란다. 얼마나 활기차고 아름다운지에 그가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그때 비가 작은 발톱으로 큰 길 끝에 있는 커다란 건물 쪽으로. 크기와 디자인으로 판단컨대 분명 모험가 길드다. 망설임 없이 타케루는 그리로 향하고 안으로 들어가 둘러본다. 얼마 지나지 않아 한 여성이, 아리아나라는 여성이 다가와 그를 따뜻하게 맞이한다. 모험가 길드 유로파에 온 것을 환영한다며 그들은 항상 새로운 회원을 환영하니 그녀는 초대한다. 그를 접수대로 안내하여 등록 절차를 시작하게 한다. 그녀는 그에게 양식을 건네며 이름과 현재 직업을 적어달라고 한다. 간단해 보이지만 잠시 타케루는 멈칫하며 이상한 점을 깨닫는다. 그는 아직도 자신이 어떻게 이 세계의 언어를 읽고 그렇게 유창하게 말할 수 있는지 이해하지 못한다. 모든 것을 작성하자 아리아나는 그에게 전투 경험이 있는지 묻는다. 타케루는 아무렇지도 않게 그리핀을 쓰러뜨리고 늑대의 무리를 물리치고 심지어 거대한 개 2마리도 처리했다고 말한다. 모든 것이 너무 순조롭게 들리자 아리아나는 그가 과장하는 것은 아닌지 조용히 궁금해한다. 그래서 그녀는 그에게 증거가 있냐고 묻는다. 타케루는 있다고 대답하지만 좀 크다고 경고한다. 아리아나는 별것 아니라고 생각하며 그에게 계속하라고 한다. 그녀는 경악하며
타케루는 인벤토리에서 거대한 개를 꺼내 그녀의 책상 위에 떨어뜨린다. 그 엄청난 무게로 인해 나무가 산산조각 난다. 그는 즉시 깨닫는다. 자신이 좀 과했다는 것을. 하지만 변명하자면 그녀에게 경고했다는 것이다. 다른 모든 모험가들이 무슨 일인지 보려고 재빨리 주위에 모여든다. 길드마스터가 도착하고 무슨 소란이냐고 묻자 타케루는 무표정하게 그냥 아리아나에게 자신의 개를 보여주고 싶었을 뿐이라고 대답한다. 길드마스터는 망가진 책상과 거대한 갑각류를 바라보며 그건 알겠지만 더 궁금하다고 말한다. 타케루가 어떻게 그렇게 태연하게 꺼냈는지 그리고 아이템 상자를 의심한다. 그가 타케루가 어디서 얻었는지 묻고 타케루는 설명합니다. 그것이 선물이었다고요. 길드마스터는 확인을 위해 자신의 능력을 활성화합니다. 타케루의 스캔과 비슷하지만 스탯 창 대신에 사람의 아우라를 읽고 의도를 판단할 수 있습니다. 타케루의 아우라에서는 아무 의심스러운 점이 없어서 그는 처벌할 필요가 없다고 결정합니다. 그저 정직한 실수였고개를 감정하고 오늘 안으로 보상금을 지불할 수 있다고 말하지만 타케루는 모두를 놀라게 합니다. 다시 나중에 그것을 먹을 계획이라고 말하면서요. 길드 전체는 그 말에 충격을 받아 침묵합니다. 군중이 더욱 많아지자 아리아나는 서둘러 마무리를 짓고 제안합니다. 다음 방으로 이동하자고요. 그들이 다른 책상에 앉자 아리아나는 그에게 걔가 확실히 그의 강함을 증명했다고 말합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의심의 여지가 없다고요. 그녀는 이어서 처리를 마칩니다. 서류 작업을 마치고 그에게 공식 길드 완장을 건넵니다. 그녀는 그의 실력이라면 훨씬 더 높은 등급에서 시작해야 마땅하다고 인정하지만 길드 규칙은 엄격하고 모든 신입은 F등급에서 시작한다고 말합니다. 그렇지만 그의 기술로는 그녀는 그가 빠르게 승급할 것이라고 예상합니다. 다음 날 아침 타케루는 벨루리아의 가족을 찾아냅니다. 숲에서 사망한 채 발견했던 젊은 남자입니다. 그들의 사망 소식을 알리고 그의 개인 소지품 몇 가지를 돌려주기 위해서입니다. 알루리아의 가족은 특히 상심했습니다. 그들이 모험을 가지 말라고 경고했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는 아픈 아버지를 위한 약값을 마련하기 위해 그렇게 하기로 결심했습니다. 타케루는 아버지가 여전히 심각하게 아프다는 것을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느끼며 그들의 상실감의 무게를 느끼며 그는 그들을 지원할 방법을 찾고 싶어합니다. 나중에 그는 길드를 방문하여 약초 컬렉션을 판매합니다. 그리고 점원은 그가 가져온 버섯과 잎들의 엄청난 크기와 품질에 눈에 띄게 감탄합니다. 바로 그때 아리아나가 타케루를 찾으러 나타나는데 그는 강한 명성을 얻은 것 같습니다. 최근 마을에서요. 몇몇 새로운 일자리 공고가 구체적으로 그의 이름을 명시해서 요청했기 때문입니다. 타케루는 사람들이 자신을 그렇게 높이 평가한다는 것을 알게 되어 기쁩니다. 하지만 시간이 제한적이라 그는 설명합니다. 그녀에게 지금은 몇 가지 임무만 수락할 것이라고요. 그 후 타케루는 길고 편안한 목욕을 위해 목욕탕으로 향한다. 그리고 잠시 후 클레이가 와서 그의 바로 옆자리를 차지한다. 타케루는 그의 등장에 깜짝 놀란다. 클레이는 보통 나타나지 않기 때문이다. 이 시간쯤에는. 하지만 그는 비가 올 예정이라 일찍 오고 싶었다고 말한다. 그들이 그곳에 있는 동안 클레이는 질문을 꺼낸다. 타케루가 치유 마법을 쓸 줄 아는지 묻는다. 얼마 전 그가 빈민가에서 아픈 남자를 치료했다는 소문이 있었기 때문이다. 무료로. 타케루는 그것이 사실임을 확인하고 클레이는 진심으로 놀란다. 대부분의 치유사들이 엄청난 대가를 요구한다는 점을 고려하면 말이다. 타케루는 그에 대해 곰곰이 생각하며 다른 치유사들이 자신에게 돈을 받는 치유사들이 앙심을 품을지도 모른다고 생각한다. 자신의 사업을 방해했다고 그에게. 하지만 이것이 그의 유일한 걱정거리라는 사실에 클레이는 껄껄 웃는다. 그리고 그는 타케루에게 공식 랭크 평가를 받아 랭크를 올리라고 재촉하지만 타케루는 지금 상황에 만족하며 더 높은 곳으로 올라갈 진정한 욕망이 없다고 답한다. 클레이는 타케루가 느긋한 성격임을 인정하지만 여전히 그에게 경고한다. 그렇게 낮은 지위를 유지하는 것은 결국 잘못된 종류의 관심을 끌 수 있다고 말이다. 그가 떠나려고 일어설 때 그는 타케루에게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더 잘 이해하라고 조언한다. 운영되는지. 나중에 타케루는 길드로 돌아오고 또 다른 약초 묶음을 가지고 점원은 진심으로 그의 꾸준한 노력에 감사한다. 비록 그는 다시 한번 소망하지만 타케루가 더 높은 랭크를 추구하기를 그의 기술로는 쉽게 달성할 수 있는 랭크를 말이다. 타케루는 그러나 다시 한번 말한다. 자신이 지금 있는 곳에 만족하며 계획이 없다고. F랭크 이상으로 올라갈 바로 그때 갑작스러운 소란이 터져나온다. 길드 안에서 뉴스가 도시 근처에서 대규모 고블린 무리가 목격되었다는 것이다. 길드 마스터는 즉시 모든 모험가들에게 지시를 내린다. T랭크 이상은 전투 준비를 하라고. 그는 이어서 접수원에게 돌아선다. 혹시 A랭크 모험가들 중 이 작전에 참여할 수 있는 사람이 있는지 묻는다. 하지만 불행하게도 대부분은 이미 다양한 임무를 수행하러 떠난 상태였다. 마을에 남은 A급 랭커는 클레이뿐이다. 길드 마스터는 안도의 한숨을 내쉰다. 적어도 그들에게는 존경스러운 용왕의 지원이 있을 것을 알고 그는 지시한다. 머슬리에게 가서 통보하라고. 클레이에게 상황을 즉시 알리라고. 테이크루트는 지켜본다. 이 모든 상황이 펼쳐지는 것을. 그리고 그는 아마 모든 고블린 무리를 땀 한 방울 흘리지 않고 쓸어버릴 수 있겠지만 그는 겨우 F급이므로 기술적으로는 그가 개입할 의무는 없다. 그리고 솔직히 그는 신경 쓰지 않는다. 그러나 길드마스터는
페이크 루트에 행동에 속지 않고 그를 직접 불러낸다. 그가 임무에 합류할 것이라는 것을 명확히 하면서 좋든 싫든 말이다. 얼마 후 모든 모험가들이 모이자 길드마스터는 다가오는 작전의 세부 사항을 설명한다. 전선은 형성될 것으로 예상된다. 남서쪽 스타블로 평원을 따라 그리고 거기서부터 고블린들은 벨캄을 향해 밀고 들어올 것이다. 도시의 어떤 침범도 막기 위해 성벽을 지키는 계획은 무리를 저지하는 것이다. 그들이 더 가까이 오기 전에 자료에 강해서 모험가들은 의욕이 넘치고 간절해 보인다. 도시를 보호하기 위해 비록 테크루는 그 자신의 입장에서는 차라리 다른 곳에 있고 싶겠지만 그때 근처에 있던 2명의 모험가가 테케루가 F급으로 등재된 것을 보고 의문을 제기한다. 왜 그렇게 낮은 등급의 사람이 이런 작전에 참여하도록 허락되었는지에 대해 순간 길드 마스터가 돌아와서 자신도 완전히 확신하지 못한다고 인정한다. 그리고 그는 그저 자신의 직원들이 테케루가 얼마나 대단한지에 대해 계속 이야기한다는 것을 안다. 그래서 그는 그를 데려가는 것이 가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다. 그는 F급을 공식적으로 강제할 수 있다는 것을 인정한다. 전투작전에 참여하도록, 그리고 그렇게 하는 것은 노조가 그를 괴롭힐 것이다. 하지만 요구하는 것에 대한 규정은 없다. 현장에서 귀중한 몬스터 재료를 수집하도록. 그렇게 말하고 길드 마스터는 걸어간다. 멀리. 그리고 머슬리가 테구르에게 사과하기 위해 다가온다. 그녀는 길드 마스터가 왜 F급을 전투에 끌어들였는지 그만큼이나 혼란스러워한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녀는 최선을 다하겠다고 약속한다. 그곳에서 그를 지원하기 위해 테케루는 그녀가 무슨 뜻인지 확신하지 못해 머슬리가 명확히 한다. 그녀가 약간의 치유 마법을 안다고 마법도 쓰고 야전 의무병으로 도울 겁니다. 타케루는 이해한다. 그녀가 왜 동행하게 되었는지는 이해하지만 그녀가 얼마나 신나 보이는지 보니 쉽게 유혈극이 될 수도 있는 곳으로 돌격하려는 그녀의 모습에 그의 직감이 이번 임무가 빠르게 꼬일 거라고 말해준다. 얼마 지나지 않아 타케루와 무슬리는 후방 초소에 도착했다. 그리고 그들이 도착하자마자 그녀는 새에 놀라 본능적으로 타케루의 팔에 매달린다. 그는 정중하게 손을 놔달라고 부탁하지만 무사시는 너무 떨려서 손을 풀지 못한다. 그녀는 계속 주장한다. 자신은 전혀 무섭지 않다고. 하지만 타케루는 그 말을 믿지 않는다. 그는 그들이 실제 전장에서 멀리 떨어진 후방 초소에 머물고 있으므로 그녀가 실제 괴물과 마주칠 가능성은 극히 낮다고 말한다. 그는 그녀에게 전혀 두려워하는 것이 잘못된 게 아니라고 안심시킨다. 결국 가장 용감한 전사들도 때로는 두려움을 느낀다고. 그러니 중요한 것은 어떤 힘을 가졌든 최선을 다하는 것이라고. 타케루의 말에 감동한 무사시는 얼굴이 밝아진다. 최선을 다하겠다고 약속하고 달려간다. 근처 텐트 중 한 곳으로. 그때 클레이가 나오며 타케루가 방금 격려의 용기에 대한 연설을 한 것을 보고 자신은 이전에 온갖 노력을 다해 전장을 피하려고 했던 것을 비웃는다. 타케루는 그 아이러니를 인정하지만 설명한다. 자신은 그저 정말 필요한 경우가 아니라면 문제에 엮이지 않는 것을 선호한다고. 싸움에 관해 말하자면 타케루는 클레이가 후방기지에 머물러 있는 것을 보고 놀란다. 그가 다른 이들과 함께 전방에 있을 것이라고 예상했기 때문이다. 클레이는 오래된 상처가 다시 도지고 몸이 예전처럼 버텨주지 못한다고 말한다. 타케루는 그가 목욕탕에서 본 등의 상처들을 말하는 것인지 묻는다. 클레이는 잠시 멈칫하며 타케루가 그런 불명예스러운 흔적을 가졌다고 자신을 판단할 것이라고 예상했지만 타케루는 개의치 않는 듯하다. 클레이는 전사의 등에 있는 상처는 자존심의 오점이라고 여겨진다고 설명한다. 그들은 당신이 부상을 입었다고 말하죠. 싸움에서 도망치던 중에. 하지만 테케루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그는 그 상처들이 대가를 치르고 얻은 것임을 알죠. 누군가를 지키다 생긴 상처이며 그가 심하게 다쳤음에도 살아남았다는 사실은 자랑스러워할 일이지 부끄러워할 일이 아니에요. 바로 그때 멀리서 깊은 굉음이 울려 퍼져요. 수백 개의 발소리가 분명하게 들려왔어요. 가까이 다가오는 소리에 클레이는 즉시 길드마스터의 최전선 방어선이 무너졌을 것임을 깨달았어요. 그리고 적들이 빠르게 다가오고 있다는 것을요. 그래서 그는 창을 움켜쥐고 타케루에게 자신이 그들을 막으러 나간다고 말하죠. 오래된 부상이 다시 도졌지만 클레이는 타케루를 지키겠다고 단호히 선언합니다. 무슨 일이 있어도 모든 것을 희생하더라도요. 타케루는 그럴 필요 없다며 그를 막으려 하지만 클레이는 이미 전장으로 돌진하고 있었어요. 타케루는 그때 텐트를 겨눈질하고는 부상당한 모험가를 치료하고 있는 무슬리를 발견하죠. 그녀가 두려움을 이겨내고 다른 이들을 계속 돕는 모습을 보며 적이 다가오는 위협 속에서도 그는 쉬운 길을 택하려 했던 자신에게 죄책감을 느껴요. 바로 그 자리에서 그는 모든 것을 다하겠다고 결심하죠. 모두가 살아서 집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자신이 할 수 있는 모든 것을요. 그는 보호막을 쳐요. 전초기지 주변에 둘러 무슬리와 다른 치료사들을 위험에서 보호하죠. 그리고는 최전선으로 향합니다. 직접 고블린들과 맞서기 위해서요. 전장에서 모험가들은 모든 힘을 다하고 있었죠. 고블린 병력을 막아내기 위해 할 수 있는 모든 것을요. 하지만 이 속도라면 고블린들이 뚫고 들어오는 건 시간 문제이고 도시를 침공할 겁니다. 갑자기 테케루가 전장으로 돌진의 주먹으로 고블린 한 마리를 엄청난 힘으로 가격하자 그 고블린은 날아가서 큰 바위에 곧장 부딪힙니다. 솔직히 말하면
타케루는 인간형 생물과 싸우는 것이 마음에 내키지 않았지만 하지만 그는 그 도덕적인 문제에 대해 고민할 시간이 없었죠. 그래서 그는 나머지를 처리하도록 비를 부르죠. 비는 하늘로 날아올라 번개 마법을 시전하죠. 한 번의 강력한 폭발로 그 지역 모든 고블린을 태워버리죠. 위협이 일단 제거되자 타케루는 서둘러 다른 사람들을 확인하러 달려가 물어요. 무슨 일이 있었는지 디에고가 설명합니다. 처음엔 그들의 진영이 굳건히 버텼지만 상황은 뒤바뀌었습니다. 고위 고블린 의사가 나타나는 순간에요. 그때부터 모든 것이 무너지기 시작했고 다행히 클레이가 때마침 도착하여 고블린을 몰아내는 데 성공했습니다. 의사를요. 하지만 혼란 속에서 일행은 그와 떨어지게 되었고 지금은 그가 어디에 있는지 심지어 살아있는지조차 모릅니다. 카구로는 즉시 클레이를 찾아 나섰고 숲 가장자리에서 마침내 그를 찾습니다. 하지만 그는 겨우 서서 필사적인 싸움에 갇혀 있습니다. 고블린 떼에 맞서 클레이는 창으로 몇 마리를 처리하지만 통증이 오래된 부상에서 심하게 도져 결국 그를 무릎 꿇게 만듭니다. 고블린들은 기회를 보고 뒤에서 그에게 달려들지만 그들이 공격하기 전에 타케루가 도착합니다. 때마침 와서 그 자리에서 그들을 감전시켜 클레이의 목숨을 구합니다. 클레이는 타케루를 보고 놀라며 그에게 떠나라고 소리칩니다. 여기는 너무 위험하다고 주장하면서요. 하지만 타케루는 클레이가 바로 심각한 부상을 입어 스스로를 이렇게까지 몰아붙여서는 안 된다고 지적합니다. 바로 그때 둘은 불길한 고블린 의사의 발소리가 가까워지는 것을 듣습니다. 그것이 갑자기 그들에게 돌진하지만 둘 다 때마침 옆으로 뛰어 피합니다. 후퇴하는 것이 가장 안전한 선택이겠지만 하지만 그들이 따돌릴 수는 없습니다. 지금의 고블린 화살을요. 극심한 통증이 온몸을 휩쓸고 지나감에도 클레이는 발을 단단히 딛고 전투 태세를 취합니다. 그는 고블린을 오랫동안 타케루가 도망칠 수 있을 만큼 막아낼 것이라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어떤 일이 있어도 그는 친구를 여기서 죽게 내버려 둘 수 없기 때문입니다. 타케루는 클레이의 결심에 진심으로 감동합니다. 그래서 그는 갑자기 등의 흉터들이 어떤 감정적인 의미를 지니는지 묻습니다. 클레이는 전투 중에 할 질문으로는 이상하다고 생각하지만 그 흉터들은 과거의 실패에 대한 고통스러운 상기일 뿐이라며 온몸의 세포 하나하나까지 싫어한다고 대답합니다. 타케루는 이것을 그 흉터들이 사라져도 상관없다는 신호로 받아들입니다. 그리고 클레이가 무슨 뜻이냐고 물을 틈도 없이 타케루가 볼투스의 약병을 꺼내 마법이 걸린 물을 그에게 뿌립니다. 그는 클레이에게 전신 치유 마법을 시전하고 상처를 완전히 지울 생각입니다. 하지만 예상치 못한 부작용이 생겨 상처는 사라졌지만 클레이가 진화하게 됩니다. 몸이 새까맣게 변했죠. 둘 다 방금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모릅니다. 클레이는 변신에 놀라지만 오래된 상처의 통증은 사라졌고 갑자기 느껴지는 예상보다 훨씬 강한 힘에 아드레날린과 호기심에 이끌려 돌격합니다. 고블린들에게 새 힘을 시험하기 위해 그리고 몇 초 만에 그는 적무리를 전멸시킵니다. 밤에는 땀 한 방울 흘리지 않고 손쉽게 클레이가 타케루의 방을 방문하고 그는 평소 모습으로 돌아왔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강력한 에너지가 끓어오르는 것을 느낄 수 있었고 그는 정확히 무엇을 했는지 타케루가 아까 자신에게 한 일이 무엇인지 묻습니다. 그래서 타케루는 아무렇지 않게 설명합니다. 그가 고대의 용 마법물을 촉매로 사용했다고 그리고 치유 마법을 이어 사용했다고 하자 클레이는 당황하며 그를 쳐다보고 묻습니다. 도대체 어떻게 고대용을 아는지 타케루는 밝힙니다. 볼투스가 사실 비의 아버지라서 기술적으로 비도 고대용이라고? 클레이는 방금 들은 말에 압도되어 앉습니다. 그는 타케루가 자신에게 해준 것에 깊이 감사하지만 보통 사람이 그런 일을 할 수 없다는 것이 분명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타케루를 똑바로 보고 당신은 대체 누구냐고 묻습니다. 타케루는 잠시 망설입니다. 너무 많이 드러냈을 수도 있다고 생각하지만 다시 생각해보니 아무도 그에게 비밀로 하라고 말한 적이 없었고 클레이는 그가 믿는 사람이므로 솔직해지기로 결심하고 클레이에게 자신이 이 세상 사람이 아니라고 말하자 클레이는 얼어붙습니다. 타케루가 진지한 건지 농담하는 건지 확신할 수 없어 타케루는 그를 안치고 모든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그의 환생여정 그리고 그 사이의 모든 것을 클레이는 믿기에는 너무 터무니없다고 생각하지만 타케루가 지금까지 한 모든 초자연적인 일들을 고려하면 그것은 실제로 이상하게도 이치에 맞기 시작합니다. He promises to keep Takeus origins. 다른 사람의 lance secret but B warns him to be more careful in the future because casually modifying Someon's body is not exactly a minor thing. The following day we see Take Eru accompanied by a young woman named Ribble who happens to be the one managing the shop. He asks if she happens to have any gather scissors in stock as his current pair is worn down. But she unfortunately informs him that she does not carry those. However, she does know a highly skilled blacksmith who could craft a new pair for him. In return, he will need someone to collect specific materials first. Takeru expresses interest in hearing the job details, so Ribble starts guiding him toward her boss's workshop. As they make their way through the halls,
Takeru catches sight of several blacksmiths working diligently in the forge. He is clearly impressed by their craftsmanship and Rubel agrees wholeheartedly, admitting it is why she dreams of becoming a skilled blacksmith herself and forging a legendary blade. Worthy of a hero someday eventually, they arrive at the workshop, and Rubel proposes the idea of having Takeo gather some Ildra, or the rare mineral required to forge the sword, but her boss shuts it down instantly, saying there is no way he is letting a gatherer venture into those damn mines. Rival pushes back, suggesting he should at least consider it, and the two begin arguing while Taker remains confused. Having never even heard of Ildra, the boss explains that his refusal is due to the mines being infested with monsters, and there are even rumors of demons lurking deep inside, so he can't presume in good conscience let Takeru take that risk. Ribel admits that the number of miners has recently dropped, but the boss figures she conveniently left that part out when talking to Takeru. He tells her bluntly that any blacksmith willing to endanger others for personal ambition has no right to wield a hammer. Realizing her mistake, Ribel sincerely apologizes to Takeru and tells him to just forget about it. Despite the risk, he still seems intrigued and asks whether Eldora Ore is truly the only material capable of making the sword. 리블은 그렇다고 확인하고 테크루는 광석을 모아주는 대가로 특별히 제작된 가위 한 쌍을 요구한다. 보스가 그를 돌아보며 혹시 그가 괴물 위협을 언급했을 때 신경 썼는지 묻는다. 하지만 테크루는 침착하게 어떤 것이든 처리할 수 있다고 대답하며 아래에서는 걱정할 필요 없다고 말한다. 이를 증명하듯 그는 집게발 중 하나를 자신이 갖고 있던 것을 꺼내 보여준다. B급 모험가도 맞서기 주저하는 짐승이다. 그것을 본 보스는 테크루가 사실 정말로 그 일을 해낼 수 있을지도 모른다고 깨닫기 시작한다. 테크루는 곧바로 류하이 광산으로 향하고 이동 중에 다른 승객들은 마차 안에서 얼마나 이상한 일인지에 대해 수다를 떨기 시작한다. 그 지역의 모든 독초가 하룻밤 사이에 사라진다는 것에 대해 테크루는 자신이 원인일까 의심하며 약간 불안해한다. 과도하게 채집했기 때문이라고. 하지만 그는 그 생각을 재빨리 지워버린다. 얼마 지나지 않아 마차가 그를 내려주자 그는 자신이 농장 근처인 것을 알아차리고 잠시 둘러보기로 한다. 그곳에서 그는 전에 마주쳤던 엘프 소녀를 발견한다. 그리고 그녀가 농장 주인과 의견 충돌을 겪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녀는 하늘을 날 수 있는 흰색 말을 요청했었는데 하지만 농장 주인은 그녀에게 거대한 까마귀를 대신 보여주고는 농장 주인이 설명한다. 이 지역에서는 말이 글자 그대로보다 일반적인 용어로 쓰인다고. 기본적으로 짐을 나를 수 있는 것이면 모두 말에 해당하며 그것이 진짜 말이든 거대한 새든 상관없다고. 그 오해가 자신이 더 구체적으로 말하지 못한 탓임을 깨닫자 엘프는 소란을 피운 것에 대해 사과한다. 농장 주인은 큰 문제는 아니라며 그녀를 안심시킨다. 하지만 그녀가 진정 원하는 것이 백색 페가수스라면 드워프 왕국에서 아무런 망설임이나 준비 없이 찾아보는 것이 좋을 거라고. 그녀는 망설임이나 준비 없이 즉시 그 방향으로 출발한다. 한편 테크루는 다시 길을 나서 숲을 걸어가던 중 그는 알아차린다. 그 지역이 귀한 식물 재료로 가득하다는 것을. 그는 심지어 한 구획의 달풀밭을 발견하고 잠시 시간을 들여 채집한다. 떠나려던 찰나 그는 익숙한 낮은 으르렁거리는 소리를 듣습니다. 그가 조사하러 가보니 아까 그 엘프 소녀가 나무에 기대어 쓰러져 있고 또다시 굶어 죽기 직전입니다. 그는 재빨리 그녀에게 음식과 물을 주었고 그녀는 감사히 받습니다. 그녀는 악수로 감사 인사를 전하려 손을 내밀지만 여전히 끔찍한 냄새가 납니다. 타케루는 지독한 악취에 질려버렸다고 판단하고 그녀에게 정화 마법을 걸어 상쾌하게 해줍니다. 그녀는 자신을 바다 브로라이트라고 소개하며 진심으로 지금 자신을 도와준 것과 이전에 해준 일에 대해 감사하다고 말합니다. 타케루는 감사할 필요 없다고 말하며 돌아서지만 떠나려는데 베릴이 그를 멈춰 세웁니다. 그녀는 그의 친절에 보답하고 싶다고 말하고 타케루는 설명합니다. 어떤 보상도 바라지 않고 도왔다고요. 그래도 브로라이트는 그런 경우라면 그와 함께 여행하며 도울 수 있는 한 돕겠다고 주장합니다. 타케루는 거절하려 하지만 그녀는 거절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결국 그는 그녀를 데리고 다닙니다. 다음 몇 시간 동안 타케루는 숲에서 약초를 계속 채집하고 브로라이트는 최선을 다해 돕지만 대부분 완전히 쓸모없는 것들만 모읍니다. 말 그대로 똥 같은 것들이요. 얼마 후 캠프를 설치할 시간이 되자 베릴라이트는 장작을 모으겠다고 제안합니다. 타케루는 그럴 필요 없다고 말합니다. 그는 이미 몇 개의 마법석을 가지고 있어 대신 사용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브로라이트는 지적합니다. 이런 곳에서는 실제 캠프파이어의 흔적을 남기는 것이 중요하다고. 다른 여행자들이 그 장소가 쉬기에 안전하다는 것을 알게 해주기 때문입니다. 타케루는 인정합니다. 그녀의 말이 일리가 있다고 해서 브로라이트는 사라졌고 숲으로 들어간 후 얼마 지나지 않아 그녀는 돌아옵니다. 어깨에 거대한 통나무를 메고요. 타케루는 그녀에게 말합니다. 정확히 그렇게 큰 것을 장작으로 태울 수는 없다고요. 하지만 브로라이트는 아직 끝나지 않았다고 간단히 대답합니다. 망설임 없이 그녀는 통나무를 공중으로 던지고 칼날을 뽑아
그것을 한 번에 민첩한 움직임으로 수십 개의 작은 조각으로 자릅니다. 타케루는 진심으로 감탄합니다. 그녀의 기술뿐만이 아니라요. 그녀의 무기가 A랭크라는 사실이다. 그가 가까이서 직접 본 것은 처음이었다. 그날 밤 늦게 테이커루는 수프한 냄비를 준비한다. 그리고 브로라이트가 맛본 순간 그녀는 완전히 깜짝 놀란다. 왜냐하면 그녀는 한 번도 그렇게 맛있는 것을 먹어본 적이 없었기 때문이다. 그들이 식사를 즐기는 동안 그녀는 그에게 드워프 왕국으로 가는 중이냐고 묻는다. 또한 그러자 테이커루는 그곳에 있는 니오이 광산에서 일드라 광석을 채집하는 임무 중이라고 답한다. 그리고 브로라이트는 자신이 하얀 페가수스를 찾는 여정 중이라고 설명한다. 그것이 그녀의 여동생의 가장 큰 소원이고 그녀는 그것을 꼭 이루어주겠다고 결심했기 때문이다. 그렇긴 하지만 그녀는 방금 그 덕분에 또 다른 맛있는 저녁 식사를 즐겼다. 이는 그녀의 빚이 더 늘었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리고 그녀는 그에게 꼭 갚아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래서 테이커루는 그녀를 경호원으로 고용할 수 있는지 묻는다. 왜냐하면 모험에 대해 아직도 모르는 것이 많기 때문에 그는 익숙지 않은 부분이 많기 때문이다. 브로라이트는 흔쾌히 수락한다. 자신이 그를 보호하게 되어 매우 기쁠 것이라고 말하며 그리고 테이커루는 처음으로 깨닫는다. 그녀가 반쯤 굶주리거나 탈진으로 쓰러지지 않을 때 브로라이트가 사실 꽤 아름다워 보인다는 것을. 불행히도 그는 그날 밤 잠을 많이 자지 못한다. 왜냐하면 비와 브로라이트 둘 다 엄청나게 크게 코를 골았기 때문이다. 그래서 쉬는 것이 거의 불가능했다. 다음날 아침 그들은 여정을 계속한다. 그들이 드워프 왕국을 강 건너편에서 발견할 때까지 도착하자마자 그들은 근처 선술집으로 곧장 향한다. 지역 요리를 즐기기 위해 그들에게는 주패에 쌓인 구운 고기 요리가 제공된다. 드워프 특산품이다. 테이커루는 그것을 맛보고 즉시 그 맛에 반한다. 그리고 브로라이트는 친구의 말처럼 맛있다고 동의한다. 궁금해서 테이커루는 그녀가 어떤 친구를 말하는 건지 묻는다. 그리고 그녀는 자신이 예전에 알았던 리자드맨이라고 설명한다. 그는 정말 우연의 일치라며 웃는다. 그것은 그 또한 리자드맨을 알기 때문이다. 그리고 우연히도 그는 줄곧 그들 바로 뒤에 앉아 있었다. 테이커루는 클레이를 보고 이곳에 있는 것에 깜짝 놀란다. 그리고 클레이는 즉시 테이커루에게 왜 아무런 사전 통보 없이 마을을 떠났는지 묻는다. 테이커루는 모든 상황을 설명하기 시작한다. 모든 상황을. 그리고 클레이는 이해하지만 그는 테이커루의 현재 계급이 아직 너무 낮아서 공식적으로 광산에서 일라월을 채집하는 임무를 맡기에는 즉 제대로 제출할 수 없을 것이고 길드에 제대로 평가를 받을 수도 없다. 그는 그리고 나서 묻는다. 타케루가 적어도 괜찮은 보상을 받고 있는지 그의 노력에 대해. 타케루는 그루시우스가 고품질의 가위를 광석에 대한 대가로 그에게 만들어주기로 했다고 답한다. 클레이는 순간 할 말을 잃는다. 그건 불공평한 거래라고 분명히 생각하지만 타케루는 믿을 수 있는 가위가 진지한 채집가에게는 매우 중요하다고 주장한다. 타케루가 진심으로 그것을 유일한 보상으로 만족한다면 클레이는 논쟁할 이유가 없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그는 그 임무에 동행하고 싶다고 말한다. 그는 이미 창을 수리하러 도시로 갈 계획이었으니 만약 네가 동의한다면. 타케루 그저 약간 오해하는 것으로 생각해줘. 하지만 타케루가 그를 거절할 틈도 없이 베를린이 예상치 못하게 끼어들어 제안한다. 클레이가 타케루의 경호원 역할도 맡는 것이 어떻겠냐고. 그래서 타케루는 이제 그들과 동행해야 할 것 같다. 싫든. 다음 날 그들은 바즈롤의 문으로 향한다. 그리고 밖에는 긴 줄이 그들을 기다리고 있다. 그래서 꽤 오래 기다려야 할 것 같다. 들어가기 위해. 타케루가 알아차리기 전까지는 말이다. 클레이가 근처 경비병들과 이야기하는 것을 그리고 몇 분 후 그들의 물결은 군중을 지나쳤고 직접 입장을 허가받았다. 클레이의 명성 덕분에 그들이 도시에 들어서 자경비병 중 한 명이 클레이를 옆으로 불러 메시지를 전달한다. 왕이 그와의 알현을 요청하고 있다고. 이것은 타케루를 완전히 놀라게 한다. 그는 전혀 몰랐기 때문이다. 클레이가 드워프 왕국의 통치자와 이름을 터놓는 사이라는 것을. 클레이는 대수롭지 않게 넘긴다. 이야기가 좀 길다고 말하지만 경비병은 말을 가로챈다. 그리고 사실은 꽤 간단하다고 말한다. 알고 보니 클레이가 한때 천둥왕 정황으로부터 그들을 구했고 그 이후로 그는 왕국 전체에서 영웅으로 칭송받고 있었다. 하지만 클레이는 실제로 많은 것을 하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드워프들은 무기 제작의 명인이었지만 불행히도 그들은 그것들을 효과적으로 휘두르지 못했고 자신을 방어하기 위해 그로 인해 악마에게 노예가 될 위기에 처했었다고 말이다. 어느 날 클레이가 우연히 지나가게 되었고 그 악마가 그를 보자마자 싸우지도 않고 돌아섰고 그 순간 만으로도 드워프들은 그를 구원자로 선언하기에 충분했습니다. 그들은 심지어 그를 기리는 동상까지 세웠습니다. 하지만 조각이 그들의 장기는 아닌지 결과물은 빌어먹을 티라노사우루스 같았습니다. 잠시 후 클레이는 다른 이들과 함께 성으로 향합니다. 조르딘 왕을 만나기 위해서 말이죠. 도착하자마자 클레이는 즉시 누가 이렇게 생긴 자신의 동상을 만들 생각을 했는지 묻습니다. 조르딘 웃으며 대답합니다. 그냥 그렇게 보이는 게 멋있다고 생각했다고 말이죠. 타케루는 클레이와 조르딘이 가까운 관계인 것을 금방 알아차립니다. 하지만 그는 그들의 농담을 끊어야 합니다. 왕에게 전해야 할 중요한 것이 있기 때문이죠. 본질적으로 타케루가 광산에 들어갈 허가를 요청하는 그루세스의 소개장입니다.
왕은 평상시라면 문제 삼지 않았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몇 달 전 광산에 놀랄 만큼 많은 악마들이 들끓게 되어서 타케루의 안전을 우려한다고 합니다. 그는 타케루에게 위험을 알면서도 정말 진행할 의향이 있는지 묻고 타케루는 그렇다고 확신시킵니다. 그래서 왕은 그들에게 들어가서 갑작스러운 악마 출현의 원인을 조사할 허가를 내립니다. 클레이는 망설임 없이 임무를 수락합니다. 하지만 타케루는 할 말을 잃습니다. 악마를 추적하는 것이 계획의 일부가 아니었기 때문이죠. 결국 그들은 광산 입구에 도착했고 지역 길드의 수석 접수원이 그들을 통과시키기 위해 문을 엽니다. 타케루는 앞에 있는 터널을 밝히기 위해 빈 마법을 시전합니다. 하지만 그가 보기에 이 지역에는 광석이 많지 않습니다. 이 지역에는요. 그래서 그는 안내인에게 좀 더 깊이 들어갈 수 있는지 묻습니다. 안내인은 동의하지만 갑자기 비가 위협이 다가오는 것을 감지합니다. 타케루는 빠르게 스캔 능력을 활성화하고 그들이 두 마리의 거대한 거미에게 공격받고 있음을 감지합니다. 클레이는 즉시 나서서 창을 휘두릅니다. 첫 번째 거미의 입을 똑바로 꿰뚫고 타케루가 마법으로 두 번째 거미를 움직이지 못하게 하는 동안 브로리에게 충분한 시간을 벌어주었고 그가 달려들어 녀석을 갈기갈기 찢어버리도록 당장의 위협이 해결되자 일행은 계속 나아간다. 광산 안쪽으로 더 깊이 들어가면서 마력의 압력이 강해지고 타케루는 발견하기 시작한다. 암벽에 박혀있는 일드라 광석의 희미한 흔적들을 안타깝게도 샘플들은 너무 작아서 실질적인 쓸모가 없었다. 그때 그는 알아챈다. 그 속에 깊이 묻혀있는 무언가를. 그래서 그는 발사한다. 폭발 마법을 날려 그것을 떨어뜨리자 거대한 광맥이 드러난다. 일드라 광석은 아니었지만 훨씬 더 희귀하고 값진 것이었다. 그 남자는 이것이 놀라운 발견이라고 말한다. 하지만 그들이 그것을 막 받아들이기 시작했을 때 그는 갑자기 경고한다. 타케루에게 무언가가 다가오고 있다고. 그 남자는 창백해진다. 그것이 악마라는 것을 깨닫고 눈이 커진다. 더 자세히 살펴본 후 타케루는 침착하게 말한다. 일행에게 물러서라고. 왜냐하면 그가 계획하기를 이것은 혼자 처리할 것이기 때문이라고. 악마에게 원한이 있어서가 아니라 이 특별한 악마가 사실은 거대한 개이기 때문이고 그와 비 모두 이미 얼마나 맛있을지 생각하고 있었다. 타케루는 비를 부른다. 엄호 사격을 요청하며 그가 돌격하여 공격하는 동안 하지만 그는 경고하는 것을 잊지 않는다. 비에게 불이나 번개 마법을 사용하지 말라고. 그들이 망치고 싶지 않기 때문에 그 귀한 개사를. 비는 음파를 발사한다. 비명을 질러 생명체를 혼란스럽게 만들고 타케루에게 달려들어 지팡이로 머리를 내리칠 기회를 준다. 하지만 이 개는 그가 싸웠던 다른 개들보다 훨씬 더 강했고 그의 얼굴을 때려눕힌다. 하지만 타케루는 물러서지 않고 개는 그를 발 아래 짓밟으려 한다. 하지만 그는 재빨리 굴러 피하고 비는 그 순간을 포착해 다리 중 하나를 얼려 고정시킨다. 그것이 아이디어를 주자 타케루는 얼음의 파편을 형성하고 바늘들을 개에게 발사한다. 그 자리에서 녀석을 꽁꽁 얼려버린다. 베릴은 놀란다. 타케루가 얼마나 빨리 그 괴물을 제압했는지에 놀라지만 클레이는 완전히 분노한다. 그리고 타케루에게 왜 그것을 혼자 상대했는지 설명하라고 요구한다. 타케루는 자신이 좀 성급했다고 인정하며 클레이나 브로리에게 뛰어들지 말라고 한 건 그들의 더러운 무기가 고기를 망칠까봐 그랬다고 한다. 클레이는 타케루가 정말로 그 몬스터를 먹으려 한다는 사실에 놀란다. 하지만 그는 그것을 제쳐두고 타케루에게 상기시킨다. 자신이 그의 경호원으로 여기 있다는 것을, 그것은 무슨 일이 있어도 싸워서 그를 지키는 것이 자신의 임무라는 것을 의미한다고. 그는 타케루에게 팀원들에게 좀 더 자주 의지하라고 촉구한다. 그리고 비록 타케루가 혼자서 개를 처리하는데 전혀 어려움이 없었지만 그는 클레이의 의견을 인정하고 진심으로 사과하며 미래에는 그에게 더 의지하겠다고 약속한다. 클레이는 그 말을 듣고 기뻐하며 타케루가 개를 먹을 생각이라면 지금 당장 그것을 끌어내기 시작하는 게 좋겠다고 말한다. 얼마 후 타케루 일행은 개의 시체를 옮긴 후 지금은 광물을 캐는데 여념이 없다. 그들은 이미 눈에 보이는 보석들을 모두 캐냈지만 타케루는 계속하면 상당한 크기의 더 큰 광맥을 발견할 수도 있을 거라고 생각한다. 동행하는 안내원은 타케루에게 정말 감사해야 한다. 왜냐하면 타케루가 광산을 공포에 떨게 했던 악마를 물리쳤을 뿐만 아니라 새로운 귀중한 자원을 발견하는 데도 도움을 주었기 때문이었다. 그리고 그는 어떻게 타케루에게 보답해야 할지 모르겠다고 말한다. 마침내 타케루 일행은 왕을 만나기 위해 성으로 돌아간다. 잠보가 선두에 서서 그들의 성공을 보고한다. 왕은 잠보가 타케루의 업적을 이야기하는 것을 놀라움에 귀 기울여 듣고 그 증거로 잠보는 타케루에게 잡은 개 몬스터를 보여주라고 재촉한다. 타케루는 왕이 정말로 그것을 보고 싶은지 확인하고 왕이 고개를 끄덕이자 그의 아이템 상자를 열어 거대한 개를 왕 바로 앞에 내려놓는다. 왕은 몬스터의 엄청난 크기에 놀라 타케루에게 그가 분명히 잘 처리한 것에 대한 보상을 받을 자격이 있다고 말한다. 그래서 타케루는 그 개의 시체를 보상으로 가질 수 있는지 묻는다. 왕은 그 요청이 좀 이상하다고 생각하지만 이해 없이 흔쾌히 동의한다. 얼마 후 타케루 일행은 성을 나선다. 그와 비 둘 다 군침 도는 개 잔치를 생각하며 거의 침을 흘리고 있다. 무엇보다도 그 개가 튼튼한 껍질은 훌륭한 가위의 기본 재료가 될 겁니다.
타케루가 이전에 요청했던 그래서 전반적으로 이번 여행은 그에게 큰 이득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다음날 아침에는 상황이 더 좋아지는데 그때 왕이 브릴라이트를 위해 흰색 페가수스를 선물로 준비했습니다. 그녀가 페가수스를 찾고 있다는 소식을 들었기 때문입니다. 왕은 또한 클레이의 창을 재련하고 업그레이드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결과에 분명히 만족합니다. 브릴라이트는 이제 집으로 돌아가야 한다고 말합니다. 페가수스는 엄밀히 말해 그녀의 언니에게서 받은 선물이니까요. 그리고 그녀는 표현합니다. 타케루가 해준 모든 일에 대한 진심 어린 감사함을 그는 대수롭지 않게 넘기려 하며 아무것도 아니라고 말하지만 그녀는 그에게 보답할 방법을 찾을 것이라고 주장합니다. 심지어 평생이 걸리더라도요. 그 후 타케루와 클레이는 길드로 돌아오고 아리아나가 그들이 문을 들어서는 순간 그들을 맞이합니다. 그녀는 타케루가 무사히 돌아온 것을 보고 안도하지만 깜짝 놀랍니다. 그와 함께 있는 클레이를 발견했을 때요. 그래서 그녀는 즉시 둘이 파티를 결성했는지 물어봅니다. 타케루는 막 설명하려 합니다. 단지 우연히 마주쳤을 뿐이라고. 하지만 그가 한마디 하기도 전에 클레이가 끼어들어 자신있게 선언합니다. 그들이 정말로 파티를 결성했다고. 아리아나는 그 소식에 얼굴이 환해지고 타케루가 그녀를 정정하기도 전에 그녀는 이미 길드마스터에게 알리러 가버립니다. 타케루는 클레이에게로 돌아서서 웃습니다. 왜 그런 말을 했는지. 하지만 클레이는 어깨를 으쓱하며 해댈 것 없다고 말합니다. 그는 압니다. 타케루는 평범한 인간이 아니며 분명히 재주가 있다는 것을 온갖 종류의 문제에 휘말리는 재주요. 그래서 클레이는 누군가는 그를 제어하기 위해 곁에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타케루는 강요당하는 것을 싫어하지만 상황에 몰리는 것을 싫어하지만 그는 스스로 인정합니다. 클레이를 파트너로 두는 것이 결국 그리 나쁘지 않을 수도 있다고. 그들은 이어서 제대로 된 대화를 나누고 오래지 않아 공식적으로 파티를 결성하기로 동의합니다. 그들은 이 파티를 푸른 검은 여단이라고 부릅니다. 그 후 타케루는 재료를 맡기기 위해 대장간으로 향합니다. 그가 모은 재료들을요. 그리고 상점 주인이 타케루가 가져온 모든 일드라 원석을 보자마자 그는 완전히 깜짝 놀랍니다. 타케루는 무언가 잘못된 게 아닐까 걱정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는 가정했습니다. 순수한 일드라를 가져오는 것이 일반 일드라 광석보다 더 가치 있을 거라고요. 하지만 이제 그는 자신을 의심하기 시작합니다. 그는 그들이 프로젝트를 여전히 완료할 수 있을지 묻습니다. 자신이 전달한 일드라를 사용해서요. 그러자 리블과 그루스 둘 다 즉시 감격의 눈물을 흘립니다. 그들은 한 번도 상상하지 못했습니다. 이렇게 오염되지 않은 일드라를 손에 넣을 수 있으리라고는. 타케루는 느낍니다. 자신이 가져온 것에 그들이 기뻐하는 것을 보고 안도감을요. 하지만 그는 분명히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이렇게 감정적인 반응을. 두 사람이 마침내 마음을 가다듬자 그들은 테크르에게 몸을 돌립니다. 그리고는 엄청나게 감사하다면서도 설명합니다. 단순히 이만큼의 순수한 일드라의 온전한 가치를 지불할 여유가 없다고요. 하지만 테크루는 돈 걱정은 하지 말라고 그들에게 재빨리 말합니다. 왜냐하면 그가 진정으로 원하는 것은 자신만을 위한 맞춤 제작 가위 한 벌이기 때문입니다. 그만을 위해 단련된 그리고 그 작업을 시작하기 전에 그는 이것을 사용하여 엘드리치를 사용해 그들이 만든 것 중 가장 훌륭한 검을 만들어달라고. 다가오는 검 제작 대회에서 우승할 만한 검을요. 약 2주 후 티커는 선술집에 있었습니다. 차가운 맥주를 즐기던 중 그가 갑자기 웨이드에게 방해받습니다. 웨이드는 중요한 어떤 사람이 그를 찾고 있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들은 만남을 요청하는 편지를 남겼습니다. 클레이는 봉투에 있는 봉인을 한 번 보고는 즉시 그것이 루실바흐 가문의 문장임을 알아차립니다. 웨이드는 계속해서 설명합니다. 그 편지가 지역 영주 본인에게서 온 것이라고요. 그리고 타케루는 상황이 흘러가는 방향이 마음에 들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그가 피하고 싶은 골칫거리처럼 들리기 때문입니다. 그는 시작합니다. 만남을 피할 핑계를 생각하기 시작하지만 웨이드는 그 남자가 귀족이긴 하지만 그를 안심시킵니다. 그는 깐깐하거나 고압적인 유형이 아니라고요. 그러니 아무 문제 없을 거라고 웨이드의 판단을 믿고서 타케루는 편지를 열어 내용을 확인합니다. 안에는 공식적인 초대가 들어있었습니다. 타케루와 클레이 둘 다 영주의 저택을 방문하여 그들에게 직접 영예를 수여하기 위해서요. 클레이는 자신의 이름이 함께 포함된 것에 놀랍니다. 하지만 웨이드는 영주가 그들 둘이 최근에 어떤 일을 했다는 소식을 들었을 것이라고 설명합니다. 파티를 꾸려 그들을 한 쌍으로 초대하기로 했습니다. 겉으로는 영광스럽다는 생각이 좋게 들리지만 테크로는 이 모든 의식이 단지 편리한 구실이라고 생각합니다. 클레이는 동의합니다. 초대의 진짜 이유는 아기용은 극히 희귀하므로 비 때문일지도 모른다고 시사합니다. 영주가 아마도 그저 아기용을 보고 싶어 할 거라고요. 그 생각에 타케루는 불안해졌고 그는 비를 누군가 자신에게서 빼앗으려 할 위험을 감수하고 싶지 않습니다. 하지만 영주가 그런 짓은 하지 않을 것이라고 그를 안심시키고 더 중요한 것은 그뿐만 아니라 영주에게는 남의 애완동물을 주장할 권한조차 없다는 것입니다. 타케루는 여전히 약간 불안하지만 곰곰이 생각한 끝에 그는 가기로 결정합니다. 그래서 그와 클레이는 귀족의 마차에 올라타 저택으로 향합니다. 저택으로 향하면서 타케루는 많은 사람들이 자신을 쳐다보는 것을 알아차리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클레이는 그에게 그건 지극히 정상이라고 말합니다. 결국 영주의 영지에 소환되는 일은 매일 일어나는 일이 아니니까요. 타케루는 왜 그런지 묻고 클레이는 설명합니다. 만약 영주가 당신을 지지해준다면
당신의 모험과 경력 전체가 극적으로 더 나은 방향으로 바뀔 수 있다고 말이죠. 그래서 그것은 거의 모든 모험가가 꿈꾸는 일입니다. 도착하자마자 타케루는 저택이 얼마나 거대하고 우아한지에 압도됩니다. 정문에서 그들은 레이먼드의 환영을 받습니다. 그는 저택의 집사장입니다. 그는 그들을 정중하게 맞이하고 웅장한 현관을 지나 안으로 안내합니다. 타케루는 그들을 맞이하기 위해 기다리는 하녀들의 줄을 발견하고 모든 것이 얼마나 깔끔하고 조화롭게 보이는지에 진심으로 감탄합니다. 그들이 계단으로 다가갈 때 한 남자가 지나쳐갑니다. 하지만 그들의 존재를 인정하기보다는 경멸하는 듯한 시선을 던지고는 그들이 보이지 않는 것처럼 계속 지나갑니다. 타케루는 대수롭지 않게 여깁니다. 왜냐하면 그는 쉽게 무례한 행동에 동요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잠시 후 어린 소녀가 갑자기 계단을 뛰어내려와 비를 넘겨달라고 요구하기 시작합니다. 자기가 갖고 싶다고 말이죠. 타케루는 냉정하게 대답합니다. 그런 일은 없을 거라고요. 그러자 소녀는 깜짝 놀란 표정을 짓습니다. 아무도 자기에게 안 된다고 말한 적이 없는 듯 그녀는 시작합니다. 그에게 용들이 얼마나 모기한 존재인지 그리고 그런 이유로 자신 같은 사람만 소유할 수 있다고 설교합니다. 하지만 그녀는 분명히 암송하고 있습니다. 외우라고 들은 내용을요. 그녀가 중얼거리는 동안 타케루는 그녀의 상태창을 열고 그녀의 이름이 타이러스인 것을 봅니다. 영주의 딸이죠. 그녀는 그에게 나쁜 아이로 보이지 않아서 그는 무릎을 꿇고 그녀에게 왜 자신이 비를 가질 자격이 있다고 생각하는지 부드럽게 묻습니다. 시에라스는 약간 당황하며 인정합니다. 버나드가 모든 모험가는 귀족들보다 아래이고 명령을 내리면 따를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고요. 그게 많은 것을 설명해줍니다. 그리고 버나드가 그녀의 머리를 헛소리로 채우고 있었던 것이 분명합니다. 하지만 타케루는 그 남자가 누군지 전혀 모르고 있습니다. 아직까지는요. 그리고 그는 시에라스에게 침착하게 말합니다. 비는 그저 애완동물이 아니라 그의 가족의 일부라고요. 그리고 세상 어떤 것도 그를 설득하여 비를 포기하게 만들 수 없을 거라고요. 티아라가 그 말을 듣자 뭔가가 깨닫는 듯합니다. 그녀는 마침내 타케루에게 비를 내놓으라고 요구하는 것은 마치 누가 자기 가족을 포기하라고 요구하는 것과 같다는 것을 이해합니다. 그리고 그녀는 결코 그런 일을 할 수 없다는 것을 압니다. 궁금해진 타케루는 묻습니다. 애초에 왜 그렇게 용을 갖고 싶어 했는지요. 티아라스는 조용히 설명합니다. 용을 엄마에게 보여주고 싶었다고요. 그것이 엄마의 가장 깊은 소원 중 하나이기 때문이라고요. 하지만 그것을 생각하는 것만으로도 그녀는 슬픔에 잠깁니다. 그 순간 한 남자가 다가와 티아라의 침울한 표정을 알아차리고 부드럽게 묻습니다. 아가 무슨 일이니? 티아라는 그를 향해 돌아서서 아빠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타케루는 재빨리 깨닫습니다. 이 사람이 영주임에 틀림없다고요. 그리고 그는 솔직히 놀랐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계속 대머리에 통통한 늙은 남자를 상상해왔기 때문입니다. 그 남자는 자신의 이름을 벨몬트라고 밝힙니다. 그리고 타케루와 클레이와 함께 차를 마시러 앉자 그는 딸의 이전에 무례했던 태도에 대해 사과합니다. 타케루는 괜찮다고 손살에 치고 클레이는 벨몬트에게 왜 그들을 불렀는지 묻습니다. 그래서 영주는 설명합니다. 그의 아내 물라티레와 관련이 있다고 말이죠. 그는 계속해서 설명합니다. 그의 아내가 지난 6개월 동안 병상에 누워 있었다고 말이죠. 그리고 그가 최근에 타케루가 허약한 자를 치료했다는 이야기를 들었다고, 하룻밤 만에 죽기 직전에 남자를 고쳤다는. 그래서 그는 타케루가 그 힘으로 그녀를 도울 수 있을지도 모른다고 희망하기 시작했습니다. 타케루는 자신의 마법이 강력해서 대부분의 질병을 고칠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있지만 지난번에 그렇게까지 힘을 썼을 때 클레이가 진화해버렸고, 그래서 그는 무슨 일이 일어날지 불안해합니다. 만약 그가 물리아리아에게 마법을 사용한다면요. 벨만은 이어서 티아라가 타케루의 용을 원했던 이유가 며칠 안에 왕국의 수도에 있는 아카데미로 돌아가야 해서 작고 귀여운 생물을 남겨두면 어머니의 기분이 나아질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그녀가 가끔은 과하게 행동할 때도 있지만 본래는 친절한 소녀이며, 이 모든 이야기에 클레이와 벨만 둘 다 눈물을 흘립니다. 그래서 타케루는 마침내 돕기로 동의합니다. 비록 나중에 자신에게 문제를 일으킬까봐 여전히 두렵지만요. 벨만은 타케루가 돕겠다고 하자 기뻐하며 그를 아내의 방으로 안내하고 그녀에게 그가 데려왔다고 말합니다. 그녀를 치유할 수 있는 사람을요. 먼저 타케루는 그녀에게 자신의 스캔을 사용하고 상태창을 확인했을 때 그는 깨닫습니다. 그녀의 상태가 자신이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심각하다는 것을요. 그녀의 상태는 기본적으로 생명을 위협하는 문제들의 긴 목록입니다. 예를 들어 그녀는 심각한 백내장, 빈혈신장 중독, 간 중독에 시달리고 있으며 이건 시작에 불과합니다. 솔직히 그녀가 아직 살아있다는 것 자체가 기적입니다. 하지만 그는 대부분의 질환을 치료할 수 있다고 확신합니다. 하지만 그녀의 상태창에는 아이버라고 불리는 것이 있는데 중독이라고 되어 있고 그는 한 번도 전에 겪어본 적이 없어서 자신의 마법으로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지 확신하지 못합니다. 그렇다고 해도 시도해보기 전까지는 확실히 알 수 없습니다. 그래서 그는 벨미네트에게 기꺼이 자신의 아내의 삶을 자신에게 맡길 의향이 있는지 물었고, 영주와 물리아리아 둘 다 조용히 자신들의 모든 믿음을 타케루의 손에 맡기기로 동의했습니다. 에피소드 6은 여기서 끝입니다. 다음 에피소드를 놓치지 않으려면 구독하세요.